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연차 휴가를 썼습니다. 2월 내내 주말도 없이 업무를 보면서 피로가 쌓인 만큼 하루 쉬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문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비핵화 대화의 여건을 무르익게 할 중재안을 가다듬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 김영철을 만나 핵폐기를 종착점으로 한 비핵화 로드맵을 전달했고 내용은 함구했지만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사전 조치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대화에 필요한 조건, 거쳐야 할 단계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며 남북이 솔직한 생각을 교환하고 상호 신뢰를 쌓는 과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북측의 의견을 분석해 미국에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만간 전화통화를 하고 우리의 중재안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화에 응하겠다면서도 적절한 조건이라는 전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일에 쌓인 문 대통령의 포스트 평창 구상이 취임 이후 처음 내놓는 3.1절 메시지를 통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한일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선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한 만큼 큰 틀의 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인 이팔성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특보로 참여한 뒤 2008년 6월부터 5년 동안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대선 직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 측에 20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이 전 회장이 2011년 초 회장직 연임을 앞두고도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어 10년이 만기인 뇌물죄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주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변호사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중에 돈을 받은 인물이 또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천안함 기념관을 찾은 사이 참모들은 대치동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검찰 소환 통보가 임박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은 게 좋을지 의견을 나눈 겁니다. 한 측근은 이번 주 내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며 다만 기자회견까지는 아니고 성명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서에 담을 입장을 두고는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정치보복성 수사에 대해 반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민에게 사과하는 입장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주변은 강경 대응론이 우세했지만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증언이 새롭게 나오고 여기에 금융권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내부에서도 어쨌든 사과의 뜻을 좀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국제관계 전문기자 민중의 소리 김원식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딱 필요한 시점에 나오신 거예요. 저는 잊혀질까봐. 잊혀질까. 평창 올림픽이 끝났고, 예.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어쩌면, 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예. 갑자기, 예. 1월, 2월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화가 시작되면서, 결국에는 개막식과 폐막식에, 예. 김여정과 김영철이 예. 오게 되는, 이 과정과, 이게 그렇죠. 이제 사실은 북핵 때문에 만들어진 대화의 자리라고 보면, 그렇죠. 김원식 기자님이 나오실 때가 됐죠. 잊혀질까봐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올림픽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이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그렇습니까? 네. 저는 왜 안 불러주시나. 일종의 이제 조용필인 거죠. 조용필이 누군지 아세요? 예, 그것도 기억이 좀 가마득한데요.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바로 우리나라의 조용필 씨죠. 아, 그렇습니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1월과 2월 사이, 예. 사실 2월 말이 이제 됐으니까 그렇죠. 두 달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면서 예. 정말 급작스럽게 지나간 거예요. 예.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예. 그 정도로 빨리 지나가면서도 바로 체감적으로 오는 게 김여정이 와서 체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북한 응원단이라든지 그렇죠. 아이스하크 대표팀이 가면서 이렇게 눈물 흘린다라든지 그렇죠. 그런 걸 보니까 사실상 더 체감이 가더라 이런 예.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뭐 사실 국제관계 전문 기자지만 개념적이나 논리적이나 뭐 분석도 하고 하지만 저도 정말 응원단이나 여러 가지 그 코리아 팀이라고 하죠. 그게 예. 이제 보고 하면서 정말 실감이 나고 또 이게 정말 뭐가 다르다. 그냥 남북이 뭐 합쳐갖고 이렇게 하겠지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초에 신년서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하겠구나 했는데 막상 그게 와가지고 그렇게 공동팀을 하고 또 이렇게 남북 대표급들이 회담하고 볼 때는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아무래도. 예. 뭐 우리가 좀 많이 퇴색되긴 했습니다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그 한민족의 대명제가 있잖아요. 예. 근데 사실 북한 쪽이 더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실 느낌 받았어요. 강하죠. 예. 뭐 종북이든 신북 그걸 떠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여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어릴 때부터 뭐 세뇌를 한다, 교육을 한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은 원천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한반도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느낀 게 네. 한국 선수나 한국 쪽 기자나 이런 북한 쪽의 사람들을 접촉하는 사람들한테는 네. 통일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예, 예. 근데 그쪽 선수단이나 응원단들은 네. 통일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예, 예, 예. 통일돼서 만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많이 쓰죠. 예.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가운데 이제 뭐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네. 김영철의 방남, 예. 자유한국당의 어거지 뭐 이런 네. 거를 섞이면서 큰 틀에서 보면 예. 그 흐름을 꺾지는 못할 텐데 예, 예. 이게 항상 자유한국당식의 반동이 있어가지고 예, 예. 그 반동 때문에 어그러지는 것들이 꽤 많아서 많죠. 예. 그런 집단만 없다면 친일파 집단만 없다면 굉장히 좀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게 뭐 우리의 영원한 어떤 뭐 걸림돌이라 해야 됩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뉴욕에 3, 4년이죠. 특파원하면서 사실 북한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때 느끼는 게 사실 소위 말하는 어떤 뭐 김일성주의다, 뭐 주체 사상이다 이런 게 무장은 다 돼 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점심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뭐라 하느냐면 상당히 놀라는 게 뭐냐면 통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엄청난 발언도 했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통일해서 남측도 김정은 어떤 뭐 김정일 위원장 같은 그런 걸 좀 인정해주고 우리도 남측에 대한 어떤 사상 이런 걸 인정해주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요. 사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하구나. 개인적으로 그걸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게 예. 이제 우리들이 방송으로 최근에 내보내는 기조는 네. 통일을 뭐 급작스럽게 하자도 아니고 네, 네. 서로 간에 교류하는 상태에서 그렇죠. 평화 모드 만들어 놓고 네. 뭐 장기적으로는 뭐 북핵도 갖고 있는 게 북한의 목적은 아니니까 네. 뭐 그것도 어떤 폐기라든지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간의 교류 일단 교류 그게 뭐 10년 20년 지속되다 보면 꼭 굳이 통일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네. 더 발전할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뭐 자연스럽게 통일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거를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 숨어 있는 어떤 그 세력들이 예. 지금 현재 개헌과 맞물어 가지고 예. 지금 하고자 하는 개헌이 연방제래요. 뭐 저도 좀 들었습니다. 예. 어디 뭐 예.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기자분 중에 가장 트럼프 전문가처럼 느껴지는 근데 그 말이 트럼프 전문가지 예.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예. 한미 관계 이런 것들을 즉시하려면 예. 트럼프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런 것들이 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기자님은 그 기사 보니까 예. 북핵 문제라고 안 쓰시대요? 그냥 북한 문제라고 쓰시대요? 예리하게 보시네요. 이유가 뭐예요? 간혹 저도 북핵이라는 걸 쓰긴 쓸 겁니다. 근데 되게 뭐 일반 언론들 보면 되게 모두 북핵 문제. 뭐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외신들도 뭐 North Korean Nuclear Weap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이렇게 소위 북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언론들이 북핵 문제 하거든요.
저도 그 북한 문제보다 정확하게는 한반도 문제, 또 뭐 북측이 좀 싫어한다면 코리아 반도를 하든지 어쨌든 한반도 문제가 정확하다는 건데 왜 북핵 문제 도대체 그 용어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아하. 이렇게 뭐 그 북핵이라는 게 저도 쓰긴 씁니다. 이게 무슨 왜 그러냐면 제가 오히려 나무님 여쭤보면 북핵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북핵이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도 가지고 있고 중국도 가지고 있고 미국도 가지고 있고 프랑스, 인국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러핵 문제, 중핵 문제, 미핵 문제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걔네들은 무슨 어떤 안정장치가 그렇게 잘 돼 있어 갖고 발사 안 합니까? 걔네들도 핵가방 있고 누르면 됩니다. 도대체. 자, 또 강대국은 놔두자고요. 이스라엘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이핵 문제라는 거 안 들어보셨잖아요. 이스라엘. 이핵 문제. 예, 파키스탄 핵 문제. 파핵 문제. 전혀 좀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러네요. 특히 그 불안한 파키스탄. 이제 그거는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 지구본을 둘러보면 오히려 북한은 요즘 개발하는 거고 거기는 개발해가지고 꽁꽁 다 숨겨놨는데 파키스탄 갖고 우리가 불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북핵 문제가 불안하냐. 그래서 언론이나 특히 서방 언론들이 핵심을 거기에다 두면서 북핵이 문제다. 북한의 핵이 가지는 게 문제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거죠. 거기보다 조금 나은 표현이 이제 한 단계 앞서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또는 이제 북한 비핵화죠. 그러다가 요즘은 조금 객관적으로 또 한반도 비핵, 그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남한이 핵이 없다. 남한이 핵이 없긴 왜 없습니까? 철수한 거죠. 잠깐. 전술핵이 빠져나간 거죠. 인근에는 항공모함이다, 핵잠이다, 모든 핵이 있습니다. 과연 핵이라는 게 북한에서 발사했으면서 30분 있다가 떨어지고 핵잠에서는 북한으로 발사하면 5분 만에 떨어집니다. 그럼 무슨 한반도에 핵이 없습니까? 남한에. 그래서 제가 북핵 문제라고 안 쓰는 거는 마치 북한 핵 문제가 이게 북한이 핵만 소유한다는 자체가 문제다. 그걸 전제로 하고 하는 어떤 이슈가 되는 거죠. 북핵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반도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라든지 차라리 그렇게 가자. 왜냐하면 북핵 문제란 자체는 이미 뭘 전제하고 있는 북핵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무조건 없어져야 되고 폐쇄돼야 되고 소위 말해서 뭐 되돌릴 수 없고 완전하게 폐기돼야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관계를 하는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은 절대 안 한다지만 그럼 이스라엘, 파키스탄, 강대국들은 걔네들 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 이거죠. 이게 그만큼 핵은 사실은 공격성보다는 방어용이나 억제용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북한만 그거는 그냥 빼고 그냥 북핵 문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건 아닐까요? 예. 기존에 있던 7개 나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라들은 지금 솔직히 우리가 표현하면 이미 버린 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새롭게 만드는 나라 첫 번째로 북한인데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북한을 용인하게 되면 또 예. 누군가가 또 만들고 하는 그 악순환이 될까봐 도미노죠. 예. 뭐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많죠. 근데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예.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감축은 하고 있나요? 감축을 스타트 2다 스타트 협정에서 이제 하고도 있지만 지금 뭐 미국과도 6,800개 정도 있고요. 있지만 최근에 또 트럼프가 오바마 때도 현대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넣었습니다. 최근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보다 새로운 중급 핵무기를 해야 됩니까? 강한 거. 그거를 더 개발해도 지금 발표했어요. 한 달 전에. 이게 더 강화돼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핵무기가 문제다면 이미 스타트 2부터 지금 90년대, 2000년, 2010년 거의 폐기가 많이 됐어야 되죠. 진행되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간에는 감축 협정을 하고 있어도. 예. 그럼 NPT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NPT라는 게 솔직히 이제 뭐 우리 채널 말씀드리면 핵 가지고 있는 나라의 헤게모니 그거를 강조하는 NPT라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 명분들을 보면 북한이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거죠. 역으로 따지면은 이제 종북 친북 됩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종북 친북을 우리가 통일을 하든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도 친북이 돼야 된다고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이깁니까?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방이나 그런 소위 말하는 핵 국가가 그 인지를 준 거 아닙니까? 야 핵이 최고네. 그 우리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핵이라도 가져가지고 우리 그냥 우리 못 죽고 우리 잔다 이렇게 하자. 그 나름대로 그 전략을 가지고 지금 성공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면 러시아나 특히 미국이죠. 미국이 이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해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서로 간에 이러죠. 야 이거 북한이 가지면 이제 그것도 웃기는 거야. 일본 가진다, 한국 가진다. 야 이게 돈이 되면 너도 이제 헤게모니 없어져. 이게 묘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 세계 정치적으로는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처음 발언하지만 정확하다 해야 됩니까? 아주 강력하다 해야 됩니까? 아주
핵심적인 상황을 가지고 1990년대부터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핵 개발해야 되겠다, 핵을 보유해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이미 다 전략적으로 각오를 해서 다 이미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때 미북 간의 협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할 때 하다가 사실 이거는 논쟁의 문제지만 미국은 북한이 파기했다, 북한은 미국이 파기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어쨌든 그래 돼서 왔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현실적 핵 보유국이 된 겁니다. 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 문제, 북핵 문제 말고 포괄적으로 북한 문제, 즉 아까 말씀하신 한반도 문제, 예.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막 이미 마음속으로 저 멀리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더디 어떨 때 보면 막 반발 같은 것도 나오고 예. 그러면서 또 풀리는 듯 안 풀리는 듯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뭐 저는 그긴 동의는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국주의 이론, 미제국주의자의 어떤 패권 그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헤게모니죠. 헤게모니. 예. 미국이 결국은 이게 헤게모니를 안 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뉴욕에 특파하면서 영어가 얼마나 힘든지 이게 칼럼 하나 썼다가 또 사실은 이제 대학원생이 다시 좀 써주고 미국 대학생. 하나 그때 유일하게 영자재 낸 게 전략적 인내 좀 이거 하지 마라 오바마 때 북한 좀 인정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여기저기 우리 무기 팔아먹는 거 말고도 너희들 돈도 많이 쓰고 있다. 동남아시아 한반도에. 이제 좀 화해하고 평양도 한번 가고 이렇게 하라고까지 했는데 그래도 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돼서 정반대로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사실은 간단한 거죠. 뭐냐면 이게 이제 금년 6월 7월에 결국은 결단이 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암묵적이든 어쨌든 그걸 인정해 주면서 무언가의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못하는 또 하나는 이유는 이제 밀린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래 하면 야 우리 밀리고 일본이 또 핵무장한다. 또 당연히 그럼 주한미군 왜 있지? 이래 나오고 또 막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간단하죠. 이거는 정말 답만 얘기되면 북미 평화협정인데 그까지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 상호 인정하면 됩니다. 평양에 미국 대사관 세우고 워싱턴에 평양 대사관 세워서 외교 수립하면 끝입니다. 근데 미국이 헤게모니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 쓴 적이 있거든요. 최근 방송에서. 예. 미국한테 북핵은 예. 양손에 쥔 떡이다. 그러니까 폐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꽃놀이 패라. 명분을 쥐기 나름인 거잖아요. 예. 트럼프가 영도력이 좋아서 예. 북한에 핵을 폐기했다. 이것도 만세. 예. 계속 그렇게 핵 쥐고 있어? 예. 알았어. 우리는 대한민국에다가 무기 팔아먹으면 돼. 예. 뭐 이런 상황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에 끼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제가 보면은 내부적인 제가 알고 있는 촉이랍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사실 작년부터 계속 제가 트럼프를 뭐 사실 트럼프 쪽에 깨놓고 얘기하면 참 진짜 뭐 그쪽에서 그래 뽑았으니까요. 미국에서. 근데 저 사람을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데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번 금년에 이용해먹은 트럼프가 지금은 그런 생각해요. 제가 이걸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들은 얘기는 NSC에서 막 일합니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괴짜예요. 제가 뭐 시사저널에 갈등서를 막 다음 주 쓸 건데 예를 들어서 맥마스터 보좌관이 그 사람이 좀 군인 정신이에요. 딱딱딱딱 이러면 트럼프 씩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This guy is very serious 이렇게 지 혼자 괜히 심각해 이러고 사람 믿는 면제에서 그래요. 그럼 맥마스터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화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거 그냥 인정해줘.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싫어하는 거는요. 뭐 본토 타격 이런 게 아닙니다. 본토 타격한다 이래고 자기 표 깨지는 거예요. 너 대통령 넌 뭐야 이러고 미국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북한은 똑똑하니까 사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너 죽어봐 이제 이러고 계속 핵 실험할 거고 근데 그거 뭐 서로 전쟁 못한다는 건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중간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 좀 인정해주면 안 돼 했는데 NSC나 맥파들이 쫙 보고서 내면서 뭘 하냐면 그럼 이런 문제 생깁니다. 주한미군 없어져야 되고 그래? 그래? 그럼 일단 해봐. 뭐 이런 형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강한 발언하지만 그래서 결국 금년 중반기 정도 되면 과연 이 우리가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느냐 부분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 왜냐 그 사람이 굉장히 괴짜지면 오는 거는 영광스럽게 만나겠다. 햄버거 먹겠다. 이러다가 요새는 또 야 저 로켓맨 이러잖아요. 그걸 가만히 뜯어보면 굉장히 뭐 정오에 차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그냥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만 3년에서 연구해본 트럼프로서는. 그런 게 때문에 굉장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으로. 이방카가 오던 날 예.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북한 쪽에서도 미국과 대화하겠다. 예. 요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받기 전에 예. 한 번 더 이렇게 앙칼지게 예. 한번 튕겨보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재미난 게 제가 민중의 소리에 유일하게 썼는데요. 쓰고 있는데 일화를 말씀드리면 저도 갑자기 로이터 통신에서 발표를 한다고 이렇게 하길래 저거 폐막식 끝나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제재 대상만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게 뭐 포괄적 해상 차단의 전단계다 뭐 엄청나게 하는데 대상은 많이 넓힌 거죠. 갑자기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회피령 딸 보내놓고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이랬는데 그 다음날 제가 유심히 딱 방송을 지켜봤는데 80분간 보수정치 행동위원회 그 자기 지지자들 모인대예요. 그 전날 펜스 부통령이 거기 가서 뭐라 했냐면 김여정은 독재자의 딸이고 그 패밀리는 뭐 악의 완전한 어떤 패밀리 집단에다 엄청나게 이렇게 한 5분 걸쳐서 험담을 했어요. 근데 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18번 아닙니까? 북한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된다. 이거 싫어합니다. 80분이 끝나가요. 그런데 이미 연설문은 제가 받았어요. 보도도 했고 강한 발언이 있다. 없어요 발언이 끝나가요. 끝나가서 유심 이거 무슨 일이죠? 이제 마지막에 말하면 항상 뭐 가드 브레스 유 하거든요. 딱 끝나는데 옆에 누가 언지를 하더라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길을 손을 들면서 뭐라고 이러면서 자기가 북한 빼먹었다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했냐면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바란다. 완전히 발치문하고 다르게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도 분석에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면 80% 이유는 그 이전에 지금 미국 국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텍스 그 신경 못 쓰고 있는 한 80%고 나머지는 요즘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문 대통령이 하고 여러 가지 올림픽도 있죠. 문 대통령이 강하게 나한테 좀 맡겨놔 이렇게 일단 까먹은 거예요 본인이. 까먹고 그냥 할 정도예요 자기가. 그런 일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그냥 n분의 1이니까. 그렇죠. one of them 뭐 예. 이런 거잖아요. 온도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트럼프는 그냥 뭐 별 뜻 없이 하는 행위들이라도 예. 특히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일부의 언론들은 보면 오히려 갈라치기. 그 미국과 한국을 갈라치기해서 뭔가 좀 전쟁 분위기 막 몰고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이잖아요. 뭐 엄청나죠. 네. 뭐 그 실제로 최근에 뭐 주한미군 가족은 안 데리고 주한미군만 온다더라 네. 하면서 이게 북한에 대한 폭격이 임박했다더라 정도로 예. 계속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보도를 하려도 안 했는데요. 말씀해 주시니까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은 미 국방부 뭐 대변인부터 동아시아 대변인 관계자 주한미군은 뭐 일주일에 3-4번 통화 다 하고요. 그런 보도들이 뭐 실명을 말하면 조중동 다 아시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 어떤 뭐 칼럼 어떤 부장급 쓴 자기가 아는 뭐 미군 아들을 준대 했는데 뭐 미군 못 데리고 가라 했다. 또 뭐 어딥니까 태평양 사령부에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거 다 밝혔다. 그래서 저는 주한미군 관계자가 통화하면은 얘기를 안 해요. 서로 웃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속에다 이게 뭐 정말 뭐가 있으면요. 로이터나 AP나 전화 이렇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다 나갑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뭐 가족을 못 데리고 오랬다 이런 거를 이게 있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 이제 왜 작년에 그러냐면 하나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로테이션을 합니다. 주한미군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여기 한 8개월 1년 단위로 뭐 기갑 사단에 옛날에는 여기 상주를 많이 했는데 8개월씩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족을 안 데리고 와요. 그 비용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를 아주 교묘하게 가지고 굉장히 부각하는 거. 그게 오히려 주한미군 관계자나 태평양사 관계자들이 참 대책이 없대요. 그런 언론 보도를 물으면. 왜냐면 그 사람들 그러는데. 그래서 얘는 작년에 CNN을 한번 그 소개 작전을 1년에 2번 하는데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하는 걸 다 찍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게 또 와가지고 올해는 아예 그까지 못하게 했어요. 연례 행동. 그까지 했는데 언론 보도는 반대로 나가고 있죠. 현실은. 예. 그러니까 악의성이 없으면 못 쓰는 기사들이잖아요. 그냥 근데 이렇게 오버 수준이 아니고. 그건 노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미군의 움직임, 뭐 트럼프 한마디, 이거 굉장하니까 뭐 그대로 말씀드리면 뭐 동아일보 인터넷이나 뭐 저는 뭐 이건 사실이니까 저는 그 많이 뜨지 않습니까? 기사들이. 예. 지금 뭐 전쟁 임박했다고. 자, 그러면은 예. 기자님은 이제 늘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예.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기는 사실상 어렵다. 예.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쪽은 뭐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예. 미국이 실제로 일으켰던 전쟁들 예를 들어서 예. 사실은 뭐 말폭탄 한번 싹 쏴댄 뒤에 그리고 1년 후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다가 기자님 생각이고 저도 생각인데 네. 그 생각 변화가 없으신 거죠.
제가 저번에 왜 저희 새날에 출연했을 때 가장 또 불안한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그 소위 아까 신년사 발표도 전이고 작년에. 지나 보니까 예. 아 그때가 위험한 시기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말이 그렇죠. 그때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는데 지금도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국제관계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반도 문제를 보면 전쟁이 여러 가지 나는데도 미국이 막아왔어요, 사실은. 그 예를 들어 연평교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실제로 MB가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여기서 뭐 반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로버트 게이츠입니까 자서전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직접 전화해서 막고 미국이 도청은 다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공군들 다 하는 걸 다 파가고 그냥 딱 국방부 장관한테 스탑 시켜버리고 예. 그만큼 안 하려는 게 갈등을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불안한 건 뭐냐면 매파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시사전을 했었지만은 미국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가 미국을 굉장히 위협하고 뭐 한다는데 미국도 폭격을 못 합니다. 지금 코피 작전이다 뭐다 해서 뭐 얘네들이 뭘 한데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 나쁜 놈들이 무섭냐면 명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그냥 인공위성을 쏘든 그냥 자기네들이 단도탄을 실험을 하든 핵실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또 추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국제정치법이나 또는 명분론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폭행할 아무등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조마조마한 건 명분을 만들지는 않을까. 뭔가 나쁜. 그렇죠. 예. 뭔가. 나쁜 짓을 하려면 조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전쟁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런 명분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아니다. 뭐 우리나라 항공기를 추락시킨다든가. 아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는 안 할 그런 거예요. 식으로 뭐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 안 할 거예요. 저는 아니 미리 말을 해야 이게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죠. 아니 뭐 그건 뭐 어쨌든 그런 명분들이 작년에 많이 불안했죠. 지금도 불안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갑자기 뭐 동해안에서 무슨 뭐 미국 뭐 배가 뭐 전함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게 튀어나올까 봐. 예, 이런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현재 어떤 미국이 제한적인 타격도 준비하고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북한을 타격하고 할 때는 끈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전에 명분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얘네들은 명분까지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한반도에 대해서 그건 없지만 매파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여기까지는 이제 현재까지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예. 근데 김영철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나온 메시지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핵에 관련해서 단계도 제시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예, 있으니까 뭐. 내용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예.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봐요. 저도 그 김여정이 내려왔을 때 큰 틀에서 보면 암묵적으로 핵 폐기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들고 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명시적으로 핵 폐기라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표현한 건 그런 거였어요. 어떤 주제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면 그게 암묵적으로는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북핵까지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북핵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철 왔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북한은 북핵 폐기도 할 수 있다 끝까지는. 대신에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는 그 이후에 개방하겠다 이런 전략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일단 이 말에 어떤 반론을 좀 해주시거나. 반론보다도 북한이라는 소위 뭐 조선인민주 인민공화국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뭐 저도 그런 비판도 많이 합니다. 저 칼럼도 예를 들어 뭐 그냥 김정은 체제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신정주의 국가다 뭐 이러하지만 그거는 아니든 노동당 체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방침은 항상 노동신문이나 매일 내는 게 뭐냐면 100년이 지나든 200년 우린 미국과 협상 안 해.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핵은 협상 대상도 아니야. 그리고 그 끼워 넣지도 마. 딱 이랬는데 지금 어쨌든 김영철 부위원장이 와서 자기 발언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청와대를 통해서 나온 거지만 그게 뭐라 했냐면 어쨌든 청와대가 조작은 아닐 거니까 지금 정확한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게 북한을 굉장히 높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진전입니다, 이게. 네, 그렇죠. 엄청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북한 체제적으로 이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김영철은 당연히 갓아웃 돼야 됩니다. 이거는 김정은 원수나 김정은 위원장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정권을 받고 온 거예요. 그게 협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발을 하나 더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굉장히 상호 간의 자존심 싸움과 북미 간에는 사실 접촉은 매일 하고 있거든요. 내가 이걸 극비를 얘기하는데 하나도 진전 안 되는 이유가 끝없는 자존심 싸움이에요. 야, 너 다 폐기한다고 우리하고 얘기하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난 니하고 안 해,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뉴욕 채널도 매일 저녁 먹습니다. 오늘 엄청난 다 공개할게요. 뭐, 다 만나요. 조셉 연도 만나고, 뭐, 저기서 술도. 이게 합의점이 안 나요. 절대 안 지기 때문에. 그런데, 좋아. 그럼 우리가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까지가 그만큼 김영철 위원장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정권을 갖고 온 거예요. 그 한 단계. 근데 어떻게, 야, 그거 뭐 북한이 뭐 용의 발언이 뭐 그래 큰 거냐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뭐 큰 국가고 뭐 이래서 그런 게 아니라 객관적 한반도 상황에서는 큰 어떤 진전사항이 있다. 엄청나게.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지적하시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갈 거냐. 지금 미국은 퇴짜 놓는 거거든요. 지금 어제 NSC 관계자한테 개인 메일 보내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지금 NSC는 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평창에서는 소통도 없었다. 미팅도 없었다. 이런데 저한테 뭐라고 또 왔냐면 난센스다 이거예요. 그렇게 북미 간에 접촉했다는 건 터무니없는 소리다. 더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자기네들은 맨날 접촉하면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굉장히 자기네들도 이제 강한 걸 또 비추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북은 전략적인 상황이에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들 입장에 할 거 다 했기 때문에, 오케이, 너 김영철 한번 내려가가지고, 그래, 뭐, 대화 용이 있다고 얘기하자. 노동당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결정한 거고, 거기까지 카드 치고 온 거예요. 그렇게 던지고 간 거예요. 그 상황인데, 요 상황이 굉장히 한 단계 나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서로 간에 이때까지는 그것까지도 안 했습니다, 북미 간에는. 북이 뭘 하나 던지고 한 거. 이제 미국이 달리는데, 미국은 지금 계속 그런 거 필요 없어. 뭐, 다 뭐 의지 다 밝히고 지금 버티기지만 미국도 약간 어렵게 되죠. 왜냐하면 지금 뭐 계속 도발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대화할 용이 있다는데 뭐 또 선제 타격 내일 당장 또 우리 선제 타격 준비해 이런 못 하잖아요. 갑자기 묘한 상황이 돼 있는 거죠. 예. 저는 이 상황을 이해하려면 김정은의 캐릭터를 이해하는 게 더 빠르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김정일 때까지는 선친의 어떤 그 수건 사업이기도 했고 네. 자기들 스스로가 이제 강대국으로부터 지키는 방법이 핵개발이다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 김정은은 좀 결이 다르다는 네. 이를테면 유학파이기도 하고 일종의 개방적이고 실용적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에이 무슨 핵 쥐고 있으면 뭐해. 결국엔 우리 인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 마인드까지가 도달하게 된다면 결국은 핵을 쥐고 있으면 지켜지긴 하겠지만 먹고 사니즘이 훨씬 더 중요한 상황에서 그 핵을 뭔가 이용해서 실제로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그리고 체제를 보장받을 수 있는 쪽으로 가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게 북한에 다녀오거나 하신 그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에 가깝더라고요. 핵심 마인드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고 또 일화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마이뉴스에 칼럼을 썼는데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쿠피 작전의 모순. 이게 유명한 일화인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NSC 그다음에 CIA들 매일 회의를 하거든요. 얘네들이 8개월 동안 내가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것들이 계속 싸웠어요. 그게 이제 주로 CIA입니다. CIA는 소위 말해서 이제 예방 타격, 그러니까 선제 타격은 전쟁을 불러온다 이러니까 야 선제 타격 말고 그럼 예방 전쟁 차원에서 타격하자. 뭐 그래서 용어도 뭐 예방적 선제 타격하다가 막 싸워서 결국은 7안 8안으로 예방적 선제 타격은 검토한다고 보고서는 다 만들었는데 이 재밌는 게 뭐냐면 거기에서 내가 그래서 CIA한테 너희들 바보냐 이랬는데 그게 뭐가 있냐면요. 김정은은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변이나 동해 비사일 발사장에 우리가 토마호크 3-4발을 정밀 타격 한 2발만 해도 김정은은 절대 반응을 안 한다. 왜? 자기가 반응하면은 전면전을 일으킬 게 알기 때문에. 그 블라디노즈 작전의 보고서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뭐냐면 CIA가 김정은은 굉장히 레셔널하다고 합리적이고 영리하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굉장히 어마어마한 인물이라고 자기네들이 보고서 해놨어요. 그래서 내가 모순이라는 거. 아니 불량국가고 뭐 독재주의 하면서 너희들 보고서는 내가 이제 칼럼을 썼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CIA는요. CIA 직접 이 방송 뭐 모니터하겠지만은 자기들이 꼼짝 못할 거예요. 매일 올라가는 보고서가 정확한 보고서 올라갑니다. 김정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영리하다. 김정은이 노리는 거는 내가 오늘 다 말씀드린 핵을 절대 포기 안 하지만은 북미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 그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까지도 안 할 수 있다는 거 있어요. 그건 옛날에 김정일 위원장도 얘기했고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거를 담보로 해가지고 경제적 어떤 걸 해서 뭐 아직 개방화까지는 천명 안 했지만 전 자꾸 개방도 좀 하라 하지만 아직 그까지는 북한 내부가 안 나가고 있지만 지금 못 나가는 상황이고 그것도 나는 김정일 위원장이 내부에 갖고 있다고 봅니다. 그게 놀랍게도 CIA 보고서입니다. 미국이 저거들 내부적으로 잘 판단하고 있으면서도 그것도 저거들 이 매파들은 또 딴짓하는 거예요. 아주 똑똑하다고 인정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조선일보 등에 의해서 좀
포갑적이고 폭군이고 단순무식하고 호전적이고 이렇게 항상 이렇게 이미지화 되오잖아요. 뭐 서방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뭐 ABC나 AP나 뭐 맨날 그랬어요. 뭐. 근데 그런 네. 뉘앙스로 해서 상대방을 아주 나쁜 적으로 만들어주는 그 작전이 오랜 시간 동안 지속되다 보면 어떤 사람이건 간에 그냥 나쁜 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이런 측면이 있는 거고. 그게 바로 서방 언론이나 미 국무부나 CIA 뭐냐면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데모나이즈 악마 작전입니다. 그렇죠. 그 체제를 악마화. 악마시키는 거예요. 악마시키니까 자기의 이득을 보려고 막 악마시키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주사위는 던져놨어요. 그렇죠. 대화하자. 그래서 못 이기는 척 하다가 결국에는 미국 쪽에서도 뭔가 반응을 보이겠죠. 그치, 지금 이제 안 보일 가능성도 많고, 이제 두 가지인데,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조선일보 자꾸 이렇게 얘기 좀 보수적인, 야, 뭐 미국이 다 칼자루 쥐고 할 때 뭐 문 대통령이 무슨 운전대를 잡을 수 있으며, 뭐 어떻게 이렇게 많이 비관적이 있는데, 요즘 제가 국정의 상황 판단을 가만히 보면, 저도 약간 금년 초까지는 참 이게 아무래도 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없잖아, 이래 생각했는데, 최근에 조시 로긴입니까? 저 워싱턴 포스트 기자도 펜스 부통령 단독 인터뷰 기자도 자기가 칼럼을 썼는데 뭐라고 했냐면 문 대통령이 길을 가라고 했어요. 놀랍게도. 그 중간에 외교적인 길을. 왜냐면 대량 북한 보복 이것도 아무것도 안 된다. 이러고 요즘 전문가들이 많이 좀 변하고 있어요. 그래 저도 가만히 보면은 미국이 지금 자기네들 무슨 카드가 있어. 결국 인정 안 해주면 이제 치고받고 싸움하자는 이제 전쟁하자는 건데 결국 가만히 보면은 3, 4월 이게 뭐 한미연합훈련 좀 이게 지금 사실은 운전대는 김정은 위원장이 앉은 거예요. 제가 이러면. 근데 김정은 위원장이 운전대 앉고 우리 대통령 옆자리에 앉고 뒷좌석에 트럼프 대통령이 앉았다. 우리 지금 일부 V를 보는데 지금 운전대가 약간 바깥치기 하는 상황이거든요. 예. 우리 문 대통령한테. 이게 묘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카드가 이제 미국이 이제 곧 정상 통화할 건데요. 미국이 지금 별 카드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강하게는 나가는데 압박작전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의향 있다 했고. 지금 뭐 군사훈련은 또 이쪽에서 먼저 또 과시 아닙니까? 북한이 4월 말까지 조용하게 있으면 이게 묘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그런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계속 제안을 할 때는 김정은이 이제 일정 시간 동안 반응이 없었다가 아니 나쁜 반응이 나오기도 했었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없다가 실제로 1월 1일 날 신년사 하면서 이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면서 지금 현재 운전대는 누가 잡았냐는 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테니까 그렇죠. 뭘 중심으로 보느냐가. 네, 그렇죠. 자, 어쨌건 제 결론은 그래요. 명분을 지은 자가 결국은 그 명분대로 돌아가더라도 가게 돼 있다. 그게 역사의 순리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 안 나고 북미 간에 잘 대화가 돼서 어떤 식으로 좋게 처리하고 그러면서 한반도에 영구한 평화가 정착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게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많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11월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미국은.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뭔가 트럼프도 보여줘야 됩니다.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미국인들도 미국이 자기네 군인들 데리고 나가서 전쟁하는 걸 바라지 않잖아요. 그거 이제 제가 미국 9년 살다 많이 지쳤어요. 그거 저 2000년 이라크 전쟁 때부터 해가지고요. 이제 미국인들 많이 바뀌어졌어요. 세계사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분쟁의 90%는 미국과 상관이 있다더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전쟁이 끝없는 나라잖아요. 전쟁으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에이.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어려울 때 국가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지금은요, 남은 시간 동안에는 천안함 이야기를 좀 할 건데, 천안함은 이제 뭐 우리 신상철님을 비롯해가지고, 팟캐스트 중에는 가장 많은 관심을 보여왔던 방송이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기간이 벌써 몇 년 지났습니까? 지금 올해로 8년째가 되고 있는데. 좀 그렇네요, 벌써. 예. 근데 이게 갑자기, 이게 이제 정권이 바뀌면, 언젠가 정권이 바뀌면 천안함 사건도 그냥 묻어둘 게 아니라 진실을 꺼내놔야겠다라고 이제 뭔가,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한 10개월 가까이 되도록 천안함 사건을 처리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선택과 집중도 안 되고 시간적 여유도 그렇습니다. 없고. 맞습니다. 근데 갑자기 천안함 이슈를 부양시켜준 세력이 있었으니 이름하여 자유한국당이에요. 저도 참 의외였습니다. 그거를 그렇게까지 꺼낼 수가 있을까? 저는 두 가지로 봤거든요. 하나는 그게 폭침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는데 폭발이 없었는데 폭발이 있었던 걸 가정해서 김영철이 주범이야라고 대한민국의 국방부나 국정원도 확정할 수 없는 거를 자신들은 알고 있었다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실은 범인이 없다는 것 또는 폭침이 없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억지로 몰고 간다는 게 두 번째고 어느 쪽에 더 가깝다고 보세요? 아니 뭐 더 보수로
분석하자면 자기네들이 요 이슈를 잡아서 어떤 항상 그런 거잖아요. 소위 뭐 저 레드 컴플렉스나 빨갱이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요걸 해서 자기네들이 이제 또 나머지 지금 다 판매해 가는 걸 또 모아야 되겠다 힘을. 그거 하나 보고 이제 지금 뭐 가서 뭐 내려오는데 보니까 뭐 덜어눕고 뭐 오늘도 뭐 이미 북한 돌아갔는데 또 가서 맞고 이랬다는데 예. 그 참 우스운 얘기죠. 정말. 그러니까 천안함 사건은 저는 이렇게 규정하거든요. 네. 북한이 천안함을 폭발로 침몰시켰다는 증거가 단 한 가지라도 있다면 그걸로라도 뭔가 이렇게 북한이 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할 텐데 이 사건은 희대 사건이라는 게 정부 발표는 사실상 다 조작된 형태로 들어가 보면 다 반론이 가능하고 네. 오히려 폭침이 아니라는 증거는 수두룩하게 널려 있는 상태에서 우리 말을 믿어 하고 그냥 덮어버린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감회가 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정말 천안 초기부터 아시는 분 나 유어 코리아라는 필명을 그걸 해왔고 제가 또 최근에 알았는데 어디 교회에서 아는 분이요. 저한테 뭘 하나 보내요. 이 여담인데. 그래서 이게 100만 회가 뭐 너무 엄청난 거래요. 이게 뭐지? 라고 내가 봤는데 생활에 제가 출연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차피 이 방송 전에 말씀해 드려야 되는데 말을 방송에 근데 내가 너 이거 1회 하면 몇 원인가 하던데 야 이 사람 엉뚱한 사람이 우리 방송에 그때 왜 제가 뭐 미국 잠수함한 거 그런데 그게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새날리 올린 게 아니고 어떤 분이 그걸 녹화해서 올렸던데. 그렇게 돈벌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교회분도 제가 잘 모르고 저한테 오히려 알려준 거고. 근데 그 얘기를 못 드렸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요번에 다시 이렇게 또 재조사 지금 4만 명 돌파하고 이래 있는데 좋은 얘기 하셨지만 여기서 이제 저도 가만히 오늘 아침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뭐 정부 발표나 이런 게 기자나 어떤 일반인들이나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잖아요. 이거에 문제가 있다는데 천안함 침몰 사건은 전문가들이나 저 같은 기자는 합리적 의심을 한 게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말씀 잘 하셨는데 그러한 정부 발표에 합리적 의심이 아니라 무슨 객관적 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뭐가 있어야 야 그래도 북한이 뭐 좀 야 얘네들이 와서 요만한 거 타고 와서 이렇게 의뢰정 쌓아서 해갖고 요네들이 쏙 돌아갔다. 여기에 대해서 내어놓을 만한 제가 사실 어제 한번 그 당시 국방부 관계자한테 전화를 한번 해볼까 생각해서 야 이제 시간 좀 지났으니까 깨놓고 얘기하자. 당신들이 생각할 때 합리적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냐? 나한테 하나 얘기해봐. 이까지도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만큼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그러한 우리나라 국방부, 미국의 공동 발표였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무슨 음모론이다 뭐 여러 가지 이게 음모론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정부가 이렇게 묻어버리고 조작해버리고 이래 하니까 당연히 안 밝혀지니까 여러 가지 음모론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원인을 제공한 것도 정부입니다. 이명박 정권이죠. 미국하고 이명박하고 합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천안함 사건을 봉인했는데 네. 스스로 깨고 나와버린 거예요, 지금. 그 세력들이. 그걸 건드렸다고 하죠. 네.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 전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2014년에 이미 김영철을 당사자로 해서 회담까지 했던 정권이 환영이라는 회담 발표까지 했던 정권이 저렇게 나오면 네. 사실상 이제 이런 비관론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칼리 폭파 사건처럼. 네. 천안함 사건도 이제 8년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근데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이게 완고하게 막고 있다면 그렇죠. 진실 밝히기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약간 분노하는 지점은 뭐냐면은 사실상 북한도 천안함 조사를 같이 하자고 제안할 정도로 북한은 상당히 억울해했던 측면이 있고요. 과거에 그랬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완고하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땐 북한이 했다의 문제가 아니고 폭발 흔적이 일단 없는데 왜 북한을 폭침이라고 몰아가느냐에 대한 북한을 편드는 게 아니고 진실이 뭔지 알려달라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아까 말씀하신 청원도 지금 막 빠르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예. 근데 결국에는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참 어디까지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미국이 걸려 있는 문제라서요. 굉장히 힘들지만 저는 오히려 저기 석한적 자한당이라는데 잘못 건드렸다고 봐요. 잘못. 왜냐? 말씀 잘하셨는데 굉장히 국제적 상황에서 참 이게 이제 10만 돌파하고 계속 이래 되면 좀 힘들겠지만 자꾸 이게 이제 부각되고 이래 되면은 굉장히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는. 그건 그냥 민중의 소리 들어가셔갖고 그냥 뭐 천안함 김원식만 쳐도 그동안 뭐 단독 기사들이 다 나옵니다. 아까 자꾸 폭발이었는데 그건 우리 주장이 아니에요. 우리 주장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기자 저희의 김원식 뭐 이런 주장이 아니라 제가 안수명 박사가 해군에 요청해서 해군이 3,800페이지에 관한 문서를 제가 다 분석했지만 걔네들 뺄 거 빼고 다 빼고 줬습니다. 디렉션 해가지고 거기에서도 제임스 콕스라는 그거 분석하는 해군 소장입니다. 해군
해군 연구소 소장 투스타가 토마스 에클스한테 뭐라고 했냐면 폭발 증거가 없다고 보냈어요, 공문을. 미국이 스스로 천안함 침몰 사건에는 폭발의 증거가 없다고. 미국 해군이 소장. 그렇게 결론 내린 겁니다. 그게 그냥 어떻게 또 조작 이렇게 갖고 결국 또 폭발했다가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오늘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기. 얼마나 이게 해왕된 사건이냐. 제가 그 토마스 에클스 당사자하고 통화도 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랬지 않습니까? 그 사람한테. 야, 당신 참 대단하다. 우리 천안함이 침몰한 한미가 이렇게 올라올 때 기억나시잖아요. 그 유명한 그 장면. 올라올 때 그 토마스 에클스는 거기 우리 전함에 타고 있었어요. 자기 블랙베리로 보고를 합니다. 올라올 때. 조 천안함 한미 자연 밑에 6m인가 7m 밑에서 여기 폭발해서 제가 절해됐다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된다, 말이 되는 얘기, 조사도 하기 전에 조사가 뭡니까? 인제 건져 올리는데, 그런데 대한민국과 미국 발표는 똑같이 났습니다. 대한민국 중간계에서 발표, 대한민국 천안함 병만, 그 사람이 천안함 올리는 사람이 그 전함에 타서 블랙백이 보고한 A4 한 장에 있는 그거, A4 한 장 모자라, 그거가 똑같은 결론이 난 게 바로 오늘날에 정확하게 한국 정부 아니죠. 이명박 정권과 그 당시 미국 행정부가 같이 합동으로 발표한 그 결론 그대로 났습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사건에 있어서의 그 중요한 흐름은 제가 그렇게 봐요. 예. 배를 건져 올려놓고 보니까 그냥 쪼개진 거거든요. 예. 근데 누군가 공격을 하려면 바다 안에서는 유일하게 어뢰가 있는데 그렇죠. 어뢰를 직접 맞았다고 하면 맞은 자국이 없으니 예. 간접으로 맞히는 방식으로 생각해낸 게 예. 버블 제시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것도 천안 밑에서 정확하게 터지는. 정확히 터져야 됩니다. 근데 화약 냄새 자체가 아예 안 났고 화약이 네. 터졌다는 증거도 하나도 없고 네. 그렇게 죽은 장면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거짓말을 낳아서 그러면 그 어뢰는 어디 있는데 처음에 어뢰를 딱 갖다 놨는데 그들이 제시한 북한의 어뢰 설계도랑 또 사이즈가 달라요. 예. 그래서 다시 바꿔치기를 또 하죠. 바꿔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그 안에서 정말 오래돼서 가리비가 자라고 있고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예. 천안함이 북한의 폭침이 아니라는 증거는 사실은 개수는 정확히 세보지 않았습니다만 수십 가지도 넘는 상태. 수백 가지입니다. 그 말씀 중에 네. 기억이 또 나는데 네. 단독 올라오있으니까 뭐 그렇게 북한 의뢰가 치자고요. 지금 미국 측 합동자장은 토마스 에클스입니다. 우리나라 합동자장 윤모 씨입니다. 예, 그때 카이스트 교수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예, 저도 이름도 아지만 우리나라 담장입니다. 조사단장. 제가 직접 몇 년 전에 전화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조사단장입니다. 1번 의뢰 발표. 자, 단장님 설계도 보셨습니까? 못 봤대요. 아니, 설계도도 국정원에서 이래 안 줬습니까? 뭐 A4 2지, PPT 2장 뭐 이래 뭐 보여주고 말더래. 그거 말고요. 설계도요, 설계도. 못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요. 예. 자, 어쨌건 지금 제조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1%라도 있을까요? 제조사보다도 답변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20만 돌파를 하면은 20만이 뭔가 답변을 할 거고. 제가 그랬어요. 지금 한나라당이 자한당이 잘못 건드렸다는 게 자기네들이 건드려 놨으니까 이게 이제 청원이 만약에 자꾸 돌파하고 이게 문제가 되고 하면 지금 8년 지났지 않습니까? 많이 바뀌고 또 어떤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거고 해서 정말 재조사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단 한 가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관계가 되는 문제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참 상당히 좀 당장 재조사로 가긴 어렵지 않을까.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봐요. 그걸 결정할 수 있는 힘은 국민한테 있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이 막 예. 비발치면은 예. 저도 이렇게 그 어떤 역사적 변곡점에서 살짝 미국의 행위들을 보면 예. 예를 들어 탄핵 같은 것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촛불 같은 것도 그 정도로 국민이 분노해버리면 미국이 개입할 여지가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국민들이 조용한 상태에서 뭔가 그들이 그런 식으로 조작해대고 이간질해대면서 자기들이 권력을 이어가는 측면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제조사 청원 같은 경우는 딱 이틀 정도 만에 20만 돌파 해버려야 돼요. 사실 그렇습니다. 사실 그래야 되는. 그래야 이게 이슈도 되면서 예. 청와대에서 도저히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예.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속도가 좀 늦어요. 사실 저도 뭐 관련 당사자 저널리스트 했고 이랬지만 그래서 오늘도 사실 많은 고민을 또 하고 있습니다. 뭔가 옛날에 한번 짚었던 거더라도 다시 한번 또 보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고 많은데 좀 멍하니 또 있다가 아까 물으신 그대로입니다. 야, 이거 정말 문재인 정부에서 이걸 재조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만 자꾸 있고 사실 국민의 힘이죠 그것도. 그러니까 저는 제 생각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캐릭터를 전 한 70%쯤은 이제 간파했다고 보는데.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논란 여지를 안 만들기 위해서 네. 그냥 당시 야당일 때 네. 정부가 조사한 결과에 대해서 그냥 폭침이란 용어를 썼어요. 북한이 했다고 인정한 게 아니라. 그건 맞습니다. 그때 그 상황입니다. 논란의 여지를 아예 없애면서 그렇습니다. 일단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 같고. 전략적 판단 같은데 맞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요.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도 네. 천안함 제조사도 포함되어 있을 것처럼 보여요.
내가 대통령이 됐는데 내 양심상 이 사건에 대해서 재조사 못한다는 건 나는 사실상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지금 내가 생각을 한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거 청와대 관계자 듣겠지만 이 방송을 뭐 어떤지 지금 생각난 건데 오히려 그 점이 앞으로 북미 간에 또는 남북 간 묘하게 펼쳐갈 건데 그 점이 오히려 우리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의 칼을 자루를 쥐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점을 잘 활용하시면. 예. 근데 그 지점에다가 또 뭐 다른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하자면 예. 문재인 대통령 자체는 이것저것 셈법으로 계산한다기보다는 예. 재조사 청원이 올라왔으면 답변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재조사 할 게 있으면 재조사 해야지. 그렇죠. 이런 과에 좀 가까워서 오히려 그건 그럴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렇게 막 전략적으로 계산적이진 않다는 게 오히려 우리들한테 득인 것 같다는 생각이 사실 들어요. 뭐, 예, 지금까지 보면은 뭐, 좀, 미투 운동에 대한 어떤 어제 어떤 멘트시나 뭐 항상 그래 왔습니다. 예.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기자님하고 제가 대화를 하다 보니까 느끼는 건 이분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좀 놓인다. 칭찬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칭찬의 의미. 예. 그 칭찬 뭐 이런 개념을 떠나서 예, 예.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과 예. 내 말 맞는 거죠. 당신 말 맞는 것 같아요라고 서로 이렇게 공유하는 그 느낌 속에 안도감이 예.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뭐 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린 네. 겁니다. 우리 나무님도 같은 의견이시고. 그 예. 궁극적으로는 평화, 사람이 안전한 나라, 그렇습니다. 전쟁이 없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질적으로 잘 살게끔 되는 그 나라를 위한 어떤 방향성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과정에 통일이라는 어떤 목표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지금 많이 이제 세대도 바뀌었고 이랬지만, 저는 항상 이제 한 말씀 좀 드리면 이제, 요번에 남북 단일템이라고 했고, 이제 많은 어떤 논란도 좀 있었고, 저도 약간 의외였는데, 특히 20대, 30대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우리 한반도 이 지구를 좀 크게 지도를 봐라. 좀 크게. 여기 세계 지도로. 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짧게 보지 말고 좀 크게 새로 자라나는 그러니까요. 세대들. 맞습니다. 그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청년들이 너무 삶이 힘들다는 그 말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 어떤 프로그램 보니까 강원국 비서관 있어요. 청와대에서 그 연설문 쓰셨던 머리통이었대. 그분이 한 말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세대가 청년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뭐랄까 재벌 수구 세력 또 뭐 미국 일본 여러 가지 환경들 속에서 잘 뭔가를 지켜내서 네. 올것이 대한민국에 뭔가 미래가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건 간에 그 기나긴 북핵의 어떤 과정이 좋은 쪽으로 지금 이제 턴했다라고 보는, 그러니까 김영철 내려와서 북미 대화 용이 있다라는 말 나온 것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 이렇게.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뭐 그게 뭐 중요해 그냥 한마디 그냥 한 거지 이런데 저는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탄핵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사를 2번씩 보내면서 북한에 문재인 대통령 초청한 거 하나. 아마 문재인 대통령 쪽은 미국의 찬성 없이는 힘들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을 거고. 그러면 우리도 그러니까 미국이랑 대화해 볼게.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내부적으로 긴밀하게 하고 있고 문 대통령이 아까 한 말씀드린 가만히 저 요즘 느끼는 건 국제관계적으로도 굉장하신 분 같아요. 트럼프를 상당히 잘 꼬시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꼬시면서 상당히 좀 저도 그런 그 느낌이 다른 전문가분들한테 그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래. 전문가로서 한 20-30년 계신 분들이 뭔가 믿업지 않아 하던 그런 분들이 최근에 반응이 대부분 그런 식이에요. 솔직히 진짜 얘기 잘한다. 저도 그랬습니다. 예. 이거 저 올해 초까지에도 뭘 이게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하다가 지금 아주 묘한 상황을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그 결국 이제 이번 주도 통화를 할 건데 트럼프를 딱 하면서 야, 이 저 머리 저 생각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리고 한 말씀 아마 남북 간에 또 특사 교환 많이 할 겁니다. 예. 그 미국이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할 만큼 양쪽을 하는 그 기술 그 전략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예. 옆자리에 앉아있던 미국한테 지금 브레이크를 뺏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 예. 자,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좋은 이야기 많이 들었고요. 더 중요한 터닝 포인트 한 번 더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자유한국당의 이은재 의원이 오늘 나온 김상곤 교육부 총리에게 김 부총리가 집이 2채가 있는데 강남 집을 왜 안 파냐면서 파시겠습니까? 안 파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 그러자 김 부총리가 부동산에 팔아달라고 내놓은 지 좀 됐다라고 답을 하자 예. 이은재 의원은 거짓말 말라.
내가 어제도 부동산에 갔는데 지금 강남은 매물이 없어서 난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김 부총리가 매물을 내놨으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취지인데요. 예. 김 부총리가 매물이 그렇게 없으면 저희 집 좀 팔아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이때는 이은재 의원이 그럼 내가 부동산에 연락해서 팔아주겠다라고 웃으며 넘어갔는데 예. 계속 질문을 이어가다가 약 1분여 뒤에 아무래도 당시 상황이 기분 나빴다는 것이 번뜩 생각난 듯 조금 아까 그 상황이 웃으며 저 때는 넘어갔는데 바로 1분여 정도 뒤에 버럭했습니다. 직접 그 상황을 보겠습니다. 내가 부동산 업자입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어디서 해먹든 뭐입니까 도대체? 차분하게 질의하세요. 차분하게 하시고. 예. 기다려서 지금 질문해오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유성엽 위원장이 좀 차분하게 하라라고 자제를 요청하자 왜 중간에 겐세이를 놓냐라고 표현을 합니다. 겐세이. 예. 견제란 뜻이죠. 일본말로. 예, 그렇습니다. 예. 국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까? 예, 겐세이라는 표현이 공식적으로 국회에서 나온 거는 예. 2009년 정병국 의원 다음으로 9년 만인 것으로 기사 검색으로는 확인됐습니다. 제가 그 청년 시절에 당구장 다닐 때 들어봤던 겐세이란 말을 들어봤는데 그게 뭘 지금 방해한다 이런 의미 같은데 우리 당구 칠 때 과거에 청년 시절의 기억에 근데 그게 일본어란 말이에요. 위원장한테 겐세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거나 3.1절이 지금 내일 모레 남아 있습니다. 3.1절이. 그 3.1절 독립기념일을 얼마 앞두고 이 공개 회의석상에서 그게 겐세이라는 표현을 써서 위원장한테 항의한 것은 대단히 불경스럽고 적절치 못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앞으로 우리 좀 상임위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또 우리 상임위가 기본적으로 좀 지켜야 할 품격을 가져갈 수 있도록 좀 그건 자제해 주시고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약초입니다. 네. 지난번에 한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10대 후반 때 제 아내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우 까져가지고. 네, 좀 까졌어요. 어떻게 해서 만났냐 하면 제가 1985년도에 제주도에서 그때부터 몇 년간 살았어요. 이효리 이상순처럼. 그건 아니고 이제 거기서 만났는데요. 애 엄마를 이제 그때 이제 만나서 한 1년쯤 있다가 이제 그때부터 연애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제주도 내에서 데이트를 하는 수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살았던 데는 이제 가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이제 표선이었어요. 어디요? 표선면, 표선리. 표선면. 예. 그 표선리가 이제 위치가 이제 서귀포에서 한 동쪽으로 27km 정도 떨어진 곳이었고요. 성산 일출봉에서는 그거보다 짧게 좀 내려오면 되는, 그러니까 동남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갔을 때가 벌써 이제 30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그 당시는 지금하고 달리 메인 도로가 딱 정해져 있는 메인 도로가 있었고 나머지는 시골길처럼 작은 길로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비포장도로로. 비포장도로는 아닌데 사실 2차선밖에 안 되는 도로가 다 이렇게 돼 있고 어떨 때는 2차선인데도 좀 좁아가지고 이제 그런 도로가 있었죠. 그래서 당시는 제주도를 한 바퀴 도는 이제 일주도로가 있었고 한라산 중심으로 해서 제주도하고 서귀포를 잇는 동서로 해가지고 하나는 516 도로라 그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도로, 그러니까 크게 메인 도로가 4개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좀 작은 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을들도 지금처럼 뭐 어디나 펜션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뭐 조용하고 어디 가면은 정말 깜깜한 그런 마을이 또 많았고요. 한 번은 제가 이제 표선리에서 성읍민속촌 가는 길이 한 8km 정도 됐는데 그 길을 스쿠터보다도 조그만 오토바이를 발발발발 타고서 한번 그쪽으로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펑크가 났거든요. 그래서 오지를 못하니까 이제 지나가는 차라도 잡아 타고 가야 되겠다. 기다렸는데 30분을 넘게 차가 한 대도 안 지나가는. 그 당시는 그랬어요. 핸드폰도 없고. 그렇죠. 85년, 86년 이때부터 해서 이제 나중에까지 살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데이트를 하면은 어디를 가야 되냐면 제주시 그다음에 서귀포시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제일 번화가인 거죠, 그러면. 그렇죠. 제주시는 이제 뭐 관광지고 그리고 그 당시는 지금처럼 이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오고 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캠핑처럼 해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뭐 자전거 타러 오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거의 대부분
관광객이 정해져 있었어요. 가족 단위 관광객이 일부고 대부분 신혼여행이죠. 아, 예. 그때면 진짜 옛날이구나. 예. 거의 대부분 신혼여행이고. 제주도 신혼여행으로 갈 때 타이밍. 예, 그때예요. 그러니까 관광지에 가면은 그 어색한 표정들하고 누구나 똑같은 폼으로 사진 찍는 거. 그게 이제 있었거든요. 야, 이거 진짜 오래간만에 들었네. 정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데이트를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음식과 관련된 에피소드를 제가 2가지를 가져왔어요. 제가 이제 서울에 이제 살았으니까 서울 사람이고요. 80년대 중반에 피자라는 음식을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피자. 예. 그때 이제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디서 뭐 이상한 음식을 판다는 소리를 듣고서 한번 가보자. 거기가 어딘가. 그래서 간 거예요. 압구정동인지 어딘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갔어요. 갔더니 옆에 사람들 보니까 이상하게 큰 빈대떡 같은 걸 다 먹고 있는 거예요. 그죠. 서양식 빈대떡. 예, 서양식 빈대떡이죠. 그래서 시켜가지고 보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이제 찐피자인 거예요. 얇은 피자. 아, 그게 진짜 오리지널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프랜차이즈가 아니고 다 이제 직접 어디서 배워서 와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찐피자에다가 토핑 없이 치즈만 딱 넣은 거를 다 먹고 있는 거예요. 다 똑같이. 그래서 별로 맛 없을 것 같은데. 그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피자가 제일 풍부하대요. 예, 토핑이 막 고구마 들어가 있고 뭐. 예, 예. 심지어는 그 옆에 테두리에도 막 뭐 들어 있잖아요. 막 넣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먹었는데 제 첫인상이 어땠냐면 뭐지 이거 이상한데 냄새도 나고 기름도 많고 막 처음에는 하여튼 인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한두 번 먹기 시작하고 이렇게 서울에 번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누구나 이제 먹는 음식이 되었고 이제 뭐 이제 괜찮다라고 돼 있었는데 언제나 그렇듯이 서울에서 먼저 딱 시작하면 쫙 물결치듯이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주도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서울에서 먹었지만 제주도에 가니까 그런 게 없는 거예요. 햄버거도 없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피자가 있다는 건 알지만은 먹지 못하다가 어느 날 제주시에 제 집사람하고 이제 또 데이트를 하러 갔어요. 그 시내 쪽에 지하에 있는 경양식 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 경양식 집이라 그러면 돈가스죠 그냥. 예. 그런데 이제 분식집에서 파는 돈가스가 아니고 분위기를 조금만 바꾸면 경양식 집이 되는 거고 분식집에서 팔면 그냥 돈가스인 거고 이런 데인데 입구에다가 피자 합니다라고 써 있던 거예요.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뭐 대단한 거 하는 것처럼. 피자합니다. 네. 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한테 그때는 이제 뭐 애인 사이니까 저거 저 서울에서 먹던 건데 한번 가서 먹어보자. 어차피 뭐 돈가스 집이니까 내려가서 먹어보자 그래서 내려갔어요. 아내분은 처음 드시는 상황인 거예요? 그 당시는 그랬죠. 처음이지만 이제 내려가서 시켜봤어요. 시켜봤더니 진짜로 나왔는데 그때는 토핑이 있는 피자였어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제 또 잘라서 어떠냐 했더니 제가 처음 느꼈던 반응하고 똑같은 거예요. 반응이. 이상하다고. 느끼하다고. 저희 집사람은 입이 좀 짧은 편이었어요. 그 당시에. 몸무게도 40kg밖에 안 나가고 그랬거든요. 완전히 피골이 상접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못 먹는 게 많았어요. 소고기를 못 먹고 빵을 못 먹었어요. 그게 좀 별개인데. 야, 예. 그럼 나만 많이 먹을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런데 소고기를 못 시키죠. 빵은 지금도 이제 일반 식빵이나 이런 거 먹으면 배가 거북하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제주도에 갔을 때 제가 한번 그 깜짝 놀란 게 있는데 저희 동네에 빵집이 있었는데 저는 빵을 굉장히 좋아하니까 그 빵을 먹으려고 할 때 저희 어머니께서 한 봉지를 사오셔가지고 처음에 예, 약초야 여기가 빵이 왜 이렇게 싸노? 그러시는 거예요. 이렇게나 많이 준다? 그래서 보니까 한 봉지를 가져오셔가지고 엄마 그거 얼마나치 사셨는데 그렇게 많아요? 그랬더니 이게 1,000원어치야. 하나에 70원 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팥빵 하나가. 그러니까 엄청 싼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비해서 한 5분의 1 정도 가격밖에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싼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빵을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자를 먹으니까 이상했던 거예요. 뭐 밀가루. 예, 밀가루도 있지, 치즈도 있지, 느끼하지. 그러니까 싫대요. 그래서 오늘 실패구나. 그리고 정말 좋은 분이네요. 같이 데이트하면 나만 많이 먹을 수 있겠네요. 알고 봤더니 또 소고기는 엄청 좋아하시는데 어려운 거 알고서는 못 먹는다고. 정말 소고기를 못 먹고 빵을 먹은 것도 한참 뒤였어요. 진짜 살이 안 찌는 체질이 있다더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니에요. 그랬는데요.
한 일주일인가 한 열흘인가 있다가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자가 생각이 난대요. 그게 이상한 맛이었는데 한 번 더 먹어보고 싶다. 그 꼬릿꼬릿한 그 맛이 예. 그런 게 있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한번 또 이제 제주시까지 또 버스를 타고 딱 갔더니 그때는 이게 맛있는 음식 같다고. 그러면서 이제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음. 딱 한 번만에 어떻게 딱 입맛이 딱 맞았네. 그게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자를 처음 먹었을 때 예. 이제 6학년 때 처음 먹었거든요. 예. 부잣집 친구 집에 갔다가 그 어머니가 만들어 주신 집에서 만든 사실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제가 살던 그 섬을 통틀어서 예. 집에 오븐이 있는 집이 없었어요. 근데 오븐이 있을 정도로 부잣집이었거든요. 그 어머니가 피자를 처음 만들어 줬었는데 처음 먹었을 때 정말 충격과 공포. 이런 게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다니. 그랬구나. 만들어 줄 예. 수가 있지. 와, 대단하네. 피자는 저도 가끔 만들어서 먹어요. 그래요? 예. 예, 그 빵 반죽을 해가지고 예. 발효를 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토핑해서 굽죠. 해서도 먹는구나. 예. 그러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깨끗하고 더 맛있을 수가 있어요. 예. 이제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그걸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제 아내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연락을 이제 하고 지내는 친구인데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서귀포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 이게 소문이 나서 이제 제주도에서 서귀포까지 피자가 간 거예요. 그러면서 서귀포에도 피자를 하는 데가 있더라 하는 이제 소문이 이제 들려오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가자. 이래서 또 물어서 갔죠. 이제 3명이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도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걸 어떻게 먹냐. 이거는 이거 먹을 음식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웃었죠. 일주일만 기다려봐라. 그랬는데 진짜로 일주일 뒤에는 또 생각난다. 또. 예. 그렇게 해서 그분들께 제가 피자를 전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이 피자 맛집이라는 거예요. 맛집이 아니고요. 시골 사람들이 예. 피자라는 걸 처음 먹어본 그 신문물을 접하게 된 근데 얘기를. 약초님도 맛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 사람들처럼 반응은 가지는 건 정도는 아니었고 네. 조금 좀 이상하다. 확실히 그 약간 입맛이 좀 느끼하다. 여자분들이 좀 더 좋아하는 맛이에요. 좀 치즈 들어간 건 여자분들이 좀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긴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냈는데 이제 서귀포로 이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이제 한 군데를 제가 추천해 드릴 건데요. 음식은 아니고 그 서귀포에 가면 기당미술관이라고 있어요. 기당미술관. 이게 1987년도에 개관했다고 그 연역에 나와 있는데 제가 그 개관한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거기를 보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87년도 아니면 8년도 그때쯤 된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가서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왜요? 그때는 지금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전시를 하는데 그때는 가장 주요한 그 메인 전시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변시지라는 화백님의 그림이었거든요. 이제 제주도 출신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제주도의 감성을 제일 잘 표현하신 분이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분 그림은 상설 전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주로 뭐 그리세요? 그건 제주도 풍경인데요. 풍경을 그 황토색, 밤색 이런 색깔로 그림을 그리시는데 그 그림 앞에 이렇게 좀 큰 거 있죠. 좀 작은 것도 그리시지만 큰 거 앞에 딱 서면은요. 저는 그때 충격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도 그릴 수 있구나. 그래서 이거 한번 추천해 드립니다. 요즘 뭐 제주도 말하면은 다 뭐 관광지 이런 걸 추천을 많이들 하시는데 이 기당미술관은 꼭 한번 가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저도 처음 항상 누가 들어봤어요. 뭐 성박물관. 네, 전 그런 거 추천 안 하고요. 그러니까 주로 가면은 거기 재밌다더라. 네. 뭐 아니면 또 무슨 거 있잖아요. 뭐 그 조그맣게 나라 여러 군데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 뭐 영화 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제주도에 살아본 입장에서는 이 미술관이 최고입니다. 기당미술관. 제주도도 사실 음식 맛있는 거 좀 유명한 거 많잖아요. 말고기. 말고기는 근데 저는 많이 말고기 먹지 한 번도 않나? 안 먹어봤어요. 말고기 맛있는데. 말고기 유명하잖아요. 물회. 저희 물회. 있을 때는 그거 없었고 물회도 제가 살 때는 거의 없었어요. 물회는 포항이죠. 포항이죠. 예. 나 물회 좋아해. 생각해보니까. 물회. 있네. 물 찾았네. 찾았어. 축하해요. 박수. 다른 분 방송할 때도 영감을 얻어가지고 예. 이렇게 또. 그 미술관에서요. 한 동쪽으로 직선 거리를 한 2.5km 정도 가면
소정방 폭포라고 있어요. 소정방 폭포? 예. 정방 폭포가 있는데 작은 정방 폭포다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근데 그쪽에 가면은 지금은 식당을 안 하는 것 같아요. 혹시 궁금해 제가 찾아봤는데 그 절벽 위에 소라의 성이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로드뷰로 보면 볼 수 있어요. 소라의 성이요? 예, 소라의 성이고. 야시시한데 소라의 성. 모양이 소라처럼 생겼어요. 그 소라. 예. 저는 약간 좀 저기 아우리 닮은 소라 있어요. 있어요. 그 소라 생각했는데 또 다른 소라. 사과 닮은 소라. 그 소라의 성이라는 식당이 절벽 위에 있거든요. 그래 이제 진입할 때도 보면 이제 서귀포가 제주도 중에서도 좀 따뜻한 곳이라서 열대나무도 많고 꽃도 그래가지고 분위기도 좋고 식당 안에 들어가면 이제 2층으로 돼 있는데 2층에서 보면 그 서귀포 해안은 절벽이 많거든요. 그 절벽하고 바다가 그렇게 풍경이 좋아요. 거기서 조금만 가면 서귀포 파라다이스 호텔인가? 그게 있는데 파라다이스 호텔 커피숍은 또 그 절벽 위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풍경이 좋은데 소라의 성도 비슷한 곳이에요. 그 이제 풍경하고 이런 거 생각하면 뭔가 좀 서양식 이런 음식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실제로는 저희는 거기 가면은 해물뚝배기를 먹었어요. 해물뚝배기하고 한식. 레스토랑일 줄 알았더니. 예, 한식이나 이런 종류를 팔아요. 그러니까 서귀포에 그때 이제 유명한 해물뚝배기 집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한 3-4군데 됐던 것 같은데 소라의 성은 맛으로 보면 그 정도는 안 왔는데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 가면은 낮에 보는 그 넓은 바다 보이고 절벽 보이고 좋고 밤에 가면은 또 아름다워요. 이 밤바다. 지금은 찾아보니까 북카페로 바뀌었네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옛날 사람인 거죠. 그게 한 번은 제가 그 소라의 성을 갔는데 날을 잘못 잡아가지고 둘이서 비바람이 몰아칠 때 간 거예요. 그럼 소라의 성에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됐네요. 나갈 수 없죠. 그냥 창에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와. 아니 집으로 갈 수도 없고. 집으로는 가는 거죠. 집으로 못 가야지 뭔가 이야기가 만들어지는데. 못 가야 되는데 그때 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비바람 칠 때가 아니라 실제로 달이 좀 크게 뜰 때 있죠. 보름달 전후로 해서 한 3-4일 정도. 이때가 되면은 희한하게 달빛이 바다에서 반짝거리는 게 잘 보여요. 그리고 절벽에 달빛이 이렇게 뭐 쏟아진다 그러죠. 흔히 뭐 시적 표현 쓸 때. 그것처럼 그 절벽이 굉장히 예뻐요. 그러니까 제주도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보름달이 뜰 때 정도 되면 그 중산간 쪽에 헤드라이트를 안 켜고 운전을 할 수도 있어요. 완전 밝아가지고. 밝아서요. 진짜 달빛이 바닷가에 달빛이 밝을 때는 정말 그러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멀리 보이는 풍경은 어두컴컴한데 눈앞은 환해요. 예. 주변에 아무것도 없어도. 바닷가에서는 그런 그렇죠.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바닷가 분이시니까. 그리고 이제 물결이 반사돼서 오는 게 너무 예쁘잖아요. 달빛이요. 그래서 저녁에 가서 그 이제 풍경을 보고 있으면 뭐 먹는 것도 먹는 거지만 그 식당의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젊은이들은 거길 자주 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그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거 이해가 돼요. 장난 아니고 진짜 이 분위기가 지금 한잔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 막 바다가 이야기를 해요. 나 너무 서울 사람 티나는 것 같아. 공감이 안 가가지고. 근데 저는 힘드네요. 그 바닷가가 좋은 게요. 그러니까 어릴 때 바다를 많이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깜깜한 바닷가에 혼자 있어도 안 무섭거든요. 물결 소리가 들리면. 근데 산에 가면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농해가지고 살 때 저희 집 주변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 집 옆이 바로 산이었거든요. 저희 집 밖에 나가는 게 처음에 무서웠어요. 집 밖에 이제 화목 보일러에 나무 집어넣으러 가는데 그게 무서울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한 1년 지나니까 괜찮더라고요. 또 무서울 수밖에 없는 게 어쩔 때는 야생동물이 집 앞에 막 있으니까 갑자기 소리 나서 보면 토끼가 막 저리 가고 있고. 좀 무서울 것 같은데. 앞에 좀 등 같은 거 안 해놨어요? 밝게? 해놨죠. 해놨는데 너무 깜깜하니까 이제 그게 또 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바닷가가 그렇게 좋은데 그 소라의 성에 어떤 사람이 맥주를 마시고 있었대요. 이제 뭐 밥도 먹었겠죠. 뭐 친구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 사람이 바닷가를 그 사람도 보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 사람 눈에 바다하고 이제 술 먹으셔서 그런지 몰라도 달빛하고 그 바다가 좀 파랗게 보이더래요, 자기가. 그래서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감성이 확 올라가지고 이 사람이 노래를 하나 만들지 않았습니까? 뭔데요? 그게 제주도 푸른밤입니다.
떠나요. 예. 둘이서 그게 그 그래요? 소라의 성에서 감정이 나와가지고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근데 저는 지은 겁니다. 사람들이 진짜 바닷가에서 그 보름달이 뜬 날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때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니, 하늘이 원래 파랗잖아요. 밤에 달이 그러니까 보름달이 정말 하얗게 뜨면 정말 대낮 같다는 이 표현이 나도 모르게 떠올라요. 대낮같이 환하다라는 느낌이. 그러면 그때 바다도 하늘도 경계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다하고 하늘하고 이어져가지고 하나처럼 보이는 예, 거예요? 푸르스름하게 보이거든요. 예. 굉장히 몽환적이고 이렇게 좀 신비한 기분을 느낄 수 있어요. 야수님께서는 바닷가 분이시니까 바다 사람이니까 그걸 이제 아시는 거예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느낌을 가졌었는데 최성원도 그런 느낌을 가져서 그걸 만들었다고 하는. 최성원 씨였구나. 예. 성시경 생각했네. 신세대인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자기 했다는 거를 제가 어디서 들었어요. 근데 인터넷에 뭐 그 기사가 있는가 봤더니 찾지를 못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나하고 비슷한 감정을 가지고 만들었구나. 그 생각을 하고 너무 반가웠죠. 가사 좋잖아요, 그거 보면은. 예. 근데 아까 도시에 살던 사람이 가수 부른 것처럼 해놨거든요, 가사 보면. 예. 떠나요, 둘이서 모든 걸 털어버리고, 뭐, 제주도 푸른밤길,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나 도시 살던 사람이 제주도 놀러 가서, 그냥 보고선 좋아서 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원래 제주도 분은 아니신 거죠? 예, 아니신데, 나중에 이제 뭐 들국화 이거 다 하고 나서, 그쪽에서 이제 제주도 좋아서 살아버린 거죠, 그분이. 그리고 푸르메가 살고 있는 곳 이렇게 가사 나오거든요. 예, 그게 실제로 아이 이름이었어요. 그 당시에. 푸르메. 많이 컸겠죠. 성은 모르겠는데 이름이 푸르메예요. 실제로. 예. 아니, 푸른 해가 살고 있는 곳. 푸른 해가 아니고 푸르메. 푸르메가 살고 있는 곳. 그래서 이름이 푸르메. 푸르메가 그 살고 옆집애라 그러는 것 같은데 친구 아들인가 뭐 그랬다 그랬었어요. 나는 조금 얘기를 듣고 막 이해를 한 게 아까 막 그 하늘이 파랗게 보인다 그래갖고 달을 푸른 해라고 표현했나? 너무 몰입했나? 몰입하셨네.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생각했지. 밤에 보름달이 뜨면은 달은 하얗게 보여요. 그런 이제 감성이 충만한 노래고 저도 이제 그 노래 들을 때마다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은 이제 식당을 안 한다니까 북카페 한번 가보시면 되겠네요. 제가 광고하네요, 소라의 성. 아마 근데 하지만 다운로드는 아오이 소라를 다운을 많이 받으실 겁니다. 검색을 제일 많이 하실 것 같고. 네,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했다 이것도 만세. 예. 계속 그렇게 핵 쥐고 있어? 예. 알았어. 우리는 대한민국에다가 무기판 하나 먹으면 돼. 예. 뭐 이런 상황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간에 끼어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제가 보면은 내부적인 제가 알고 있는 촉이랍니까? 이게 틀릴 수도 있지만 사실 작년부터 계속 제가 트럼프를 뭐 사실 트럼프 저기 깨놓고 얘기하면 참 진짜 뭐 그쪽에서 그래 뽑았으니까요, 미국에서. 근데 저 사람을 한번 이용할 수 있는 게 뭘까 한데 어쨌든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사람도 움직이는 게 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이번 금년에 이용해볼 건 트럼프가 지금은 그런 생각해요. 제가 이걸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들은 얘기는 NSC에서 막 이래 합니다. 트럼프가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괴짜예요. 제가 뭐 시사저널에 갈등서를 막 다음 주 쓸 건데 예를 들어서 맥마스터 보좌관이 그 사람이 좀 군인 정신이에요. 딱딱딱딱 이러면 트럼프 씩 있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This guy is very serious 이렇게 지 혼자 괜히 심각해 이러고 사람 믿는 면전에서 그래요. 그럼 맥마스터는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화가 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야 그거 그냥 인정해줘.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지금 싫어하는 거는요 뭐 본토 타격 이런 게 아닙니다. 본토 타격한다 이래고 자기 표 깨지는 거예요. 너 대통령 넌 뭐야 이러고 미국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고 북한은 똑똑하니까 사실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너 죽어봐 이제 이러고 계속 핵 실험할 거고 근데 그거 뭐 서로 전쟁 못 한다는 건 나름대로 알고 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이 중간을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그래서 그거 좀 인정해주면 안 돼 했는데 NSC나 맥파들이 쫙 보고서 내면서 뭘 하냐면 그럼 이런 문제 생깁니다. 주한미군 없어져야 되고 그래? 그래? 그럼 일단 해봐. 뭐 이런 형태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지금 굉장히 강한 발언하지만 그래서 결국 금년 중반기 정도 되면 과연 이 우리가 어떤 합의를 할 수 있느냐 부분에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어떤 역할 왜냐 그 사람이 굉장히 괴짜지면 오는 거는 영광스럽게 만나겠다. 햄버거 먹겠다. 이러다가 요새는 또 야 저 로켓맨 이러잖아요. 그걸 가만히 뜯어보면 굉장히 뭐 정오에 차 있고 이런 게 없어요.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그냥 갖고 노는 거 아니에요? 그냥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만 3년에서 연구해본 트럼프로서는. 그런 게 때문에 굉장히 그걸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도 역으로. 이방카가 오던 날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한 더 강력한 제재를 발표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북한 쪽에서도 미국과 대화하겠다. 예. 요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받기 전에 예. 한 번 더 이렇게 안 칼지게 예. 한번 튕겨보는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맞겠죠. 재미난 게 제가 민중의 소리는 유일하게 썼는데요. 쓰고 있는데 일화를 말씀드리면 저도 갑자기 로이터 통신에서 발표를 한다고 이렇게 하길래 저거 폐막식 끝나고 하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별거 아닙니다. 그냥 제재 대상만 더 추가하는 겁니다. 그게 뭐 포괄적 해상 차단의 전단계다 뭐 엄청나게 하는데 대상은 많이 넓힌 거죠. 갑자기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회피령 딸 보내놓고 저게 뭐 하는 짓인가 이랬는데 그 다음날 제가 유심히 딱 방송을 지켜봤는데 80분간 보수정치 행동위원회 그 자기 지지자들 모인대예요. 그 전날 펜스 부통령이 거 가서 뭐라 했냐면 김여정은 독재자의 딸이고 그 패밀리는 뭐 악의 완전한 어떤 패밀리 집단에다 엄청나게 이렇게 한 5분 걸쳐서 험담을 했어요. 근데 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18번 아닙니까? 북한 막 이렇게 하고 해야 된다. 이거 싫어합니다. 80분이 끝나가요. 그런데 이미 연설문은 제가 받았어요. 보도도 했고 강한 발언이 있다. 없어요 발언이 끝나가요. 끝나가서 유심 이거 무슨 일이죠? 이제 마지막에 말하면 항상 뭐 가드 브레스 유 하거든요. 딱 끝나는데 옆에 누가 언지를 하더라고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길을 손을 대면서 뭐라고 이러면서 자기가 북한 빼먹었다 누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 했냐면 뭔가 긍정적인 변화가 있길 바란다. 완전히 발치문하고 다르게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보도 분석에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면 80% 이유는 그 이전에 지금 미국 국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게 많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뭐 텍스 그 신경 못 쓰고 있는 한 80%고 나머지는 요즘 트럼프가 북한에 대해서 별 관심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문 대통령이 하고 여러 가지 올림픽도 있죠. 문 대통령이 강하게 나한테 좀 맡겨놔 이렇게 일단 까먹은 거예요 본인이. 까먹고 그냥 할 정도예요 자기가. 그런 일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북한은 그냥 n분의 1이니까. 그렇죠. one of them 뭐 예. 이런 거잖아요. 온도 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트럼프는 그냥 뭐 별 뜻 없이 하는 행위들이라도 예. 특히 그 우리나라에 있는 일부의 언론들은 보면 오히려 갈라치기. 그 미국과 한국을 갈라치기해서 뭔가 좀 전쟁 분위기 막 몰고 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보이잖아요. 뭐 엄청나죠. 네. 뭐 그 실제로 최근에 뭐 주한미군 가족은 안 데리고 주한미군만 온다더라 네. 하면서 이게 북한에 대한 폭격이 임박했다더라 정도로 예. 계속 보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제가 지금 보도를 하려도 안 했는데요. 말씀해 주시니까 이 자리에 말씀드리면은 미 국방부 뭐 대변인부터 동아시아 대변인 관계자 주한미군은 뭐 일주일에 3-4번 통화 다 하고요. 그런 보도들이 뭐 실명을 말하면 조중동 다 아시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뭐 어떤 뭐 칼럼 어떤 부장급 선 자기가 아는 뭐 미군 아들을 준대 했는데 뭐 미군 못 데리고 가라 했다. 또 뭐 어딥니까 태평양 사령부에 통화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거 다 밝혔다. 그 저는 주한미군 관계자가 통화하면은 얘기를 안 해요. 서로 웃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어떤 속에다 이게 뭐 정말 뭐가 있으면요. 로이터나 AP나 전화 이렇게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이 다 나갑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뭐 가족을 못 데리고 오래 했다 이런 거를 이게 있을 수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거 이제 왜 작년에 그러냐면 하나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로테이션을 합니다. 주한미군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좀 바뀌어가지고 여기 한 8개월 1년 단위로 뭐 기갑 사단에 옛날에는 얘기 상주를 많이 했는데 8개월씩이나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가족을 안 데리고 와요. 그 비용 문제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 거를 아주 교묘하게 가지고 굉장히 부각하는 거. 그게 오히려 주한미군 관계자나 태평양사 관계자들이 참 대책이 없대요. 그런 언론 보도를 물으면. 왜냐면 참 그 사람들 그러는데. 그래서 일례는 작년에 CNN을 한번 그 소개 작전을 1년에 2번 하는데 비행기에 태워가지고 하는 걸 다 찍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한 그런 게 또 와가지고 올해는 아예 그까지 못하게 했어요. 연례행동. 그까지 했는데 언론 보도는 반대로 나가고 있죠. 현실은. 예. 그러니까 악의성이 없으면 못 쓰는 기사들이잖아요. 그냥 이제 이렇게 오버 수준이 아니고. 그건 노림이죠. 그러니까 이제 특히 뭐 미군의 움직임, 뭐 트럼프 한마디, 뭐 이거 굉장하니까 뭐 그대로 말씀드리면 뭐 동아일보 인터넷이나 뭐 저는 뭐 이건 사실이니까 저면 그 많이 뜨지 않습니까? 기사들이. 예. 지금 뭐 전쟁 임박했다고. 자, 그러면은 기자님은 이제 늘 뭐 저도 똑같은 생각이긴 합니다만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기는 사실상 어렵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하는 쪽은 뭐 이라크라든지 이란이라든지 미국이 실제로 일으켰던 전쟁들 예를 들어서 사실은 뭐 말폭탄 한번 싹 쏴댄 뒤에 그리고 1년 후 전쟁이 일어났다 이런 식의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기 어렵다가 기자님 생각이고 저도 생각인데 그 생각 변화가 없으신 거죠.
제가 저번에 왜 저희 새날에 출연했을 때 가장 또 불안한 시기 아니었습니까? 그때는 그 소위 아까 신년사 발표도 전이고 작년에. 지나 보니까 예. 아 그때가 위험한 시기였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죠. 연말이 그렇죠. 그때도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셨는데 지금도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오히려 걱정되는 거는 국제관계를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반도 문제를 보면 전쟁이 여러 가지 나는데도 미국이 막아왔어요, 사실은. 그 예를 들어 연평교 때도 그렇고 뭐 이렇게 뭐 실제로 MB가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여기서 뭐 반격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 로버트 게이츠입니까 자서전이나 여러 가지 보면은 직접 전화해서 막고 미국이 도청은 다 하는 모양이에요. 우리 공군들 다 하는 걸 다 파가고 그냥 딱 국방부 장관한테 스탑 시켜버리고 예. 그만큼 안 하려는 게 갈등을 실질적으로. 그런데 제가 불안한 건 뭐냐면 매파도 있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시사전을 했었지만은 미국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가 미국을 굉장히 위협하고 뭐 한다는데 미국도 폭격을 못 합니다. 지금 코피 작전이다 뭐다 해서 뭐 얘네들이 뭘 한데 미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 나쁜 놈들이 무섭냐면 명분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북한이 그냥 인공위성을 쏘든 그냥 자기네들이 단도탄을 실험을 하든 핵실험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또 추가 핵실험을 하더라도 국제정치법이나 또는 명분론적으로 미국은 북한을 폭행할 아무 등이 없어요. 그런데 정말 제가 조마조마한 건 명분을 만들지는 않을까. 뭔가 나쁜. 그렇죠. 예. 뭔가. 나쁜 짓을 하려면 조작을 하는 거죠. 그렇죠. 베트남 전쟁도 그렇고. 그래서 미국이 만약에 전쟁을 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그런 명분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그까지는 아니다. 뭐 우리나라 항공기를 추락시킨다든가. 아니, 저는 뭐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하는 경우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언급 못 할 거예요. 저는 아니 미리 말을 해야 이게 예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죠. 아니 뭐 그건 뭐 어쨌든 그런 명분들이 작년에 많이 불안했죠. 지금도 불안하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솔직히 더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갑자기 뭐 동해안에서 무슨 뭐 미국 뭐 배가 뭐 전함이 어떻게 됐다? 이런 게 튀어나올까 봐. 예, 이런 게.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만큼 현재 어떤 미국이 제한적인 타격도 준비하고 있고 다 있지만은 그러나 미국이 현실적으로 자기네들이 북한을 타격하고 할 때는 끈은 없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 전에 명분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얘네들은 명분까지 만드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게 한반도에 대해서 그건 없지만 매파들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낮긴 하지만 없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이면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여기까지는 이제 현재까지 상황이라고 보면 되고. 예. 근데 김영철이 내려오면서 거기서 나온 메시지와 또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핵에 관련해서 단계도 제시했다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뭐. 내용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예. 그러면 결론은 이렇게 봐요. 저도 그 김여정이 내려왔을 때 큰 틀에서 보면 암묵적으로 핵 폐기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들고 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게 명시적으로 핵 폐기라는 이야기를 한 건 아니지만 제가 표현한 건 그런 거였어요. 어떤 주제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라고 말한다면 그게 암묵적으로는 다 포함되는 거잖아요. 북핵까지도.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자체가 북핵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 아니에요. 김영철 왔을 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만 확인해 보세요. 북한은 북핵 폐기도 할 수 있다 끝까지는. 대신에 북한이 원하는 것은 결국에는 미국이 북한을 침략하지 않고 평화협정을 맺고 우리는 그 이후에 개방하겠다. 이런 전략처럼 저는 보이거든요. 일단 이 말에 어떤 반론을 좀 해주시거나. 반론보다도 북한이라는 소위 뭐 조선인민주 인민공화국이라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뭐 저도 그런 비판도 많이 합니다. 저 칼럼도 예를 들어 뭐 그냥 김정은 체제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신정주의 국가다 뭐 이러하지만 그거는 아니든 노동당 체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방침은 항상 노동신문이나 매일 내는 게 뭐냐면 100년이 지나든 200년 우리 미국과 협상 안 해. 그리고 우리는 우리 핵은 협상 대상도 아니야. 그리고 그 끼워 넣지도 마. 딱 이랬는데 지금 어쨌든 김영철 부위원장이 와서 자기 발언은 없지 않습니까? 일단 청와대를 통해서 나온 거지만 그게 뭐라 했냐면 어쨌든 청와대가 조작은 아닐 거니까 지금 정확한 좋은 지적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협상할 용의가 있다. 이게 북한을 굉장히 높게 보고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중대한 하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뭐 사실 국제관계 전문 기자지만 개념적이나 논리적이나 뭐 분석도 하고 하지만 저도 정말 응원단이나 여러 가지 그 코리아 팀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고하면서 정말 실감이 나고 또 이게 정말 뭐가 다르다. 그냥 남북이 뭐 합쳐갖고 이렇게 하겠지 또는 김정은 위원장이 금년 초에 신년사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조금 하겠구나 했는데 막상 그게 와가지고 그렇게 공동팀을 하고 또 이렇게 남북 대표급들이 회담하고 볼 때는 뭔가 느낌이 좀 달라요. 아무래도. 예.
뭐 우리가 좀 많이 퇴색되긴 했습니다만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는 그 한민족의 대명제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북한 쪽이 더 통일에 대한 열망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실 느낌 받았어요. 강하죠. 뭐 종북이든 신북 그걸 떠나서 우리는 객관적으로 보여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요. 뭐 그렇게 어릴 때부터 뭐 세뇌를 한다, 교육을 한다 이런 차원도 있지만은 원천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한반도 통일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느낀 게 한국 선수나 한국 쪽 기자나 이런 북한 쪽의 사람들을 접촉하는 사람들한테는 통일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근데 그쪽 선수단이나 응원단들은 통일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통일돼서 만납시다 이런 식으로. 그런 많이 쓰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뭐 이따가 다시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김영철의 방남, 자유한국당의 어거지 뭐 이런 거를 섞이면서 큰 틀에서 보면 그 흐름을 꺾지는 못할 텐데 이게 항상 자유한국당식의 반동이 있어가지고 그 반동 때문에 어그러지는 것들이 꽤 많아서 많죠. 그런 집단만 없다면 친일파 집단만 없다면 굉장히 좀 빨리 갈 수 있을 텐데 말이죠. 그 뭐 우리의 영원한 어떤 뭐 걸림돌이라 해야 됩니까? 저도 기억이 나는데 뉴욕에 3, 4년이죠. 특파원하면서 사실 북한 관계자들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때 느끼는 게 사실 소위 말하는 어떤 뭐 김일성주의다, 뭐 주체 사상이다 이런 게 무장은 다 돼 있지만 그분들이 이렇게 점심 먹고 이렇게 얘기하는 중에 뭐라 하느냐면 상당히 놀라는 게 뭐냐면 통일 꼭 해야 된다. 그리고 엄청난 발언도 했어요. 뭐냐 하면 그렇게 통일해서 남측도 김정은 어떤 뭐 김정일 위원장 같은 그런 걸 좀 인정해주고 우리도 남측에 대한 어떤 사상 이런 걸 인정해주고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해요. 사적인 자리에서.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정말 진짜 통일에 대한 열망이 강하구나. 개인적으로 그걸 많이 느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우리들이 방송으로 최근에 내보내는 기조는 통일을 뭐 급작스럽게 하자도 아니고 서로 간에 교류하는 상태에서 평화 모드 만들어 놓고 뭐 장기적으로는 뭐 북핵도 갖고 있는 게 북한의 목적은 아니니까 뭐 그것도 어떤 폐기라든 이런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렇게 서로 간의 일단 교류 그게 뭐 10년 20년 지속되다 보면 꼭 굳이 통일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면 더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자연스럽게 통일될 수도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이제 그거를 지금 자유한국당 쪽에 숨어 있는 어떤 그 세력들이 지금 현재 개헌과 맞물어 가지고 지금 하고자 하는 개헌이 연방제래요. 뭐 저도 좀 들었습니다. 어디 뭐 그러니까 굉장히 황당하더라고요. 자, 알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에 하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기자분 중에 가장 트럼프 전문가처럼 느껴지는 근데 그 말이 트럼프 전문가지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한미 관계 이런 것들을 즉시 하려면 트럼프에 대한 정확한 분석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기자님은 그 기사 보니까 북핵 문제라고 안 쓰시대요? 그냥 북한 문제라고 쓰시대요? 예리하게 보시네요. 이유가 뭐예요? 간혹 저도 북핵이라는 걸 쓰긴 쓸 겁니다. 근데 되게 뭐 일반 언론들 보면 되게 모두 북핵 문제. 뭐 영어로 해서 죄송하지만 외신들도 뭐 North Korea Nuclear Weapon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 이렇게 소위 북핵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이렇게 우리는 이제 언론들이 북핵 문제 하거든요. 저도 그 북한 문제보다 정확하게는 한반도 문제 또 뭐 북측이 좀 싫어한다면 코리아 반도를 하든지 어쨌든 한반도 문제가 정확하다는 건데 왜 북핵 문제 도대체 그 용어 자체가 이미 문제가 있는 거다 이거죠. 이렇게 뭐 그 북핵이라는 게 저도 쓰긴 씁니다. 이게 무슨 왜 그러냐면 제가 오히려 나무님 여쭤보면 북핵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북핵이 무슨 얘기냐면 러시아도 가지고 있고 중국도 가지고 있고 미국도 가지고 있고 프랑스, 인국 다 가지고 있는데 뭐 러핵 문제, 중핵 문제, 미핵 문제 안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걔네들은 무슨 어떤 안정장치가 그렇게 잘 돼 있어 갖고 발사 안 합니까? 걔네들도 핵가방 있고 누르면 됩니다. 도대체. 자, 또 강대국은 놔두자고요. 이스라엘 가지고 있고 파키스탄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도대체 무슨 이핵 문제라는 거 안 들어보셨잖아요. 이핵 문제. 예, 파키스탄 핵 문제. 파핵 문제. 전혀 좀 나오지도 않잖아요. 특히 그 불안한 파키스탄. 이제 그거는 어떠한 안전장치가 있고 하기 때문에 아니 제가 이 지구본을 둘러보면 오히려 북한은 요즘 개발하는 거고 거기는 개발해가지고 꽁꽁 다 숨겨놨는데 파키스탄 갖고 우리가 불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북핵 문제가 불안하냐. 그래서 언론이나 특히 서방 언론들이 핵심을 거기에다 두면서 북핵이 문제다. 북한의 핵이 가지는 게 문제다. 거기에 주안점을 두는 거죠. 거기보다 조금 나은 표현이 이제 한 단계 앞서가면 이제 소위 말하는 한반도 비핵화
또는 이제 북한 비핵화죠. 그러다가 요즘은 조금 객관적으로 또 한반도 비핵, 그것도 사실은 엄밀하게 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왜냐하면 남한이 핵이 없다. 남한이 핵이 없긴 왜 없습니까? 철수한 거죠. 잠깐. 전술핵이 빠져나간 거죠. 인근에는 항공모함이다, 핵잠이다, 모든 핵이 있습니다. 과연 핵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예정에 없던 연차 휴가를 썼습니다. 2월 내내 주말도 없이 업무를 보면서 피로가 쌓인 만큼 하루 쉬는 게 좋겠다는 참모진의 건의를 받아들인 겁니다. 문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며 비핵화 대화의 여건을 무르익게 할 중재안을 가다듬는 데 집중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북한 김영철을 만나 핵폐기를 종착점으로 한 비핵화 로드맵을 전달했고 내용은 함구했지만 비핵화 의지를 보여줄 사전 조치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 대화에 필요한 조건, 거쳐야 할 단계에 대한 대화가 오갔다며 남북이 솔직한 생각을 교환하고 상호 신뢰를 쌓는 과정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는 북측의 의견을 분석해 미국에도 전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만간 전화 통화를 하고 우리의 중재안과 북한의 태도 변화에 대해 직접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대화에 응하겠다면서도 적절한 조건이라는 전제에 방점을 찍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눈높이를 맞출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일에 쌓인 문 대통령의 포스트 평창 구상이 취임 이후 처음 내놓는 3.1절 메시지를 통해 공개될지 주목됩니다. 한일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겠지만 한반도 정세 안정을 위해선 일본과의 협력도 중요한 만큼 큰 틀의 방향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는 어제 오후부터 오늘 새벽 3시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으로부터 인사청탁 대가로 거액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동문인 이팔성 전 회장은 이 전 대통령 대선 캠프에 특보로 참여한 뒤 2008년 6월부터 5년 동안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이팔성 전 회장이 대선 직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 측에 20억 원이 넘는 돈을 건넸다고 보고 이 전 회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특히 이 전 회장이 2011년 초 회장직 연임을 앞두고도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어 10년이 만기인 뇌물죄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주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 변호사 외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가족과 측근 중에 돈을 받은 인물이 또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이 전 대통령 소환에 앞서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어제 천안함 기념관을 찾은 사이 참모들은 대치동 사무실에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검찰 소환 통보가 임박한 만큼 이 전 대통령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은 게 좋을지 의견을 나눈 겁니다. 한 측근은 이번 주 내로 입장을 밝힐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며 다만 기자회견까지는 아니고 성명서를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성명서에 담을 입장을 두고는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정치보복성 수사에 대해 반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지만 국민에게 사과하는 입장을 담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기 때문입니다. 당초 이 전 대통령 주변은 강경 대응론이 우세했지만 삼성전자의 다스 소송비 대납 증언이 새롭게 나오고 여기에 금융권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내부에서도 어쨌든 사과의 뜻을 좀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오랜만에 나오신 우리 국제관계 전문기자 민중의 소리 김원식 기자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딱 필요한 시점에 나오신 거예요. 저는 잊혀질까봐. 잊혀질까. 평창 올림픽이 끝났고, 예. 그 과정에서 한국은 어쩌면, 예.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갑자기, 1월, 2월 이렇게 급작스럽게 변화가 시작되면서, 결국에는 개막식과 폐막식에, 김여정과 김영철이 오게 되는,
이 과정과 이게 그렇죠. 이제 사실은 북핵 때문에 만들어진 대화의 자리라고 보면 그렇죠. 김원식 기자님이 나오실 때가 됐죠. 잊혀질까봐 나왔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올림픽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 아이고. 종합적으로 봐야 되니까. 아, 그렇습니까? 네. 저는 왜 안 불러주시나. 일종의 이제 조용필인 거죠. 아. 조용필이 누군지 아세요? 예, 그것도 기억이 좀 가마득한데요. 올림픽이 끝날 때까지 예.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바로 우리나라의 조용필이시죠. 아, 그렇습니까?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자, 어쨌건 지금 1월과 2월 사이, 예. 사실 2월 말이 이제 됐으니까. 그렇죠. 2달이 이렇게 훌쩍 지나가면서 예. 정말 급작스럽게 지나간 거예요. 예. 정말 눈 깜짝할 새 지나간 것 같습니다. 저도. 예. 예. 그 정도로 빨리 지나가면서도 바로 체감적으로 오는 게 김여정이 와서 체감이 되는 게 아니고요. 예. 북한 응원단이라든지 그렇죠. 아이스하크 대표팀이 가면서 이렇게 눈물 흘린다라든지 그렇죠. 그런 걸 보니까 사실상 더 체감이 핵이라는 게 북한에서 발사했으면서 30분 있다가 떨어지고 핵잠에서는 북한으로 발사하면 5분 만에 떨어집니다. 그럼 무슨 한반도에 핵이 없습니까? 남한에. 그래서 제가 북핵 문제라고 안 쓰는 거는 마치 북한 핵 문제가 이게 북한이 핵만 소유한다는 자체가 문제다. 그걸 전제로 하고 하는 어떤 이슈가 되는 거죠. 북핵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한반도 문제라든지 북한 문제라든지 차라리 그렇게 가자. 왜냐하면 북핵 문제란 자체는 이미 뭘 전제하고 있는 북핵은 당연히 없어져야 되고 무조건 없어져야 되고 폐쇄돼야 되고 소위 말해서 뭐 되돌릴 수 없고 완전하게 폐기돼야 이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국제관계를 하는 저는 객관적으로 보면 북한은 절대 안 한다지만 그럼 이스라엘, 파키스탄, 강대국들은 걔네들 핵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 이거죠. 이게 그만큼 핵은 사실은 공격성보다는 방어용이나 억제용이 강하다는 거죠. 그런데 유일하게 북한만 그거는 그냥 빼고 그냥 북핵 문제.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런 건 아닐까요? 예. 기존에 있던 7개 나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나라들은 지금 솔직히 우리가 표현하면 이미 버린 몸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새롭게 만드는 나라 첫 번째로 북한인데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또 북한을 용인하게 되면 또 예. 누군가가 또 만들고 하는 그 악순환이 될까봐. 도미노죠. 예. 뭐 그런 느낌을 갖고 있는 느낌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데. 그렇게 많죠. 근데 우리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게 있단 말이죠. 예. 미국, 러시아, 중국처럼 많이 갖고 있는 나라들이 감축은 하고 있나요? 감축을 스타트 2다 스타트 협정에서 이제 하고도 있지만 지금 뭐 미국과 6,800개 정도 있고요. 있지만 최근에 또 트럼프가 오바마 때도 현대한다고 어마어마한 돈을 넣었습니다. 최근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트럼프가 그보다 새로운 중급 핵무기를 해야 됩니까? 강한 거. 그거를 더 개발해도 지금 발표했어요. 한 달 전에. 이게 더 강화돼 나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그렇게 핵무기가 문제다면 이미 스타트 2부터 지금 90년대, 2000년, 2010년 거의 폐기가 많이 됐어야 되죠. 진행되고.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 간에는 감축 협정을 하고 있어도. 예. 그럼 NPT는 사실상 의미가 없는 거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NPT라는 게 솔직히 이제 뭐 우리 채널 말씀드리면 핵 가지고 있는 나라의 헤게모니 그거를 강조하는 NPT라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제적 명분으로 보면 북한이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다 이런 거죠. 역으로 따지면은 이제 종북 친북 됩니까?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게 종북 친북을 우리가 통일을 하든 북한을 이기기 위해서도 친북이 돼야 된다고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상대방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상대방을 이깁니까? 그래서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서방이나 그런 소위 말하는 핵 국가가 그 인지를 준 거 아닙니까? 야, 핵이 최고네? 그래, 야, 이거 안 되겠다. 우리 핵이라도 가져가지고, 우리 그냥, 우리 못 죽고, 우리 잔다. 이렇게 하자. 그 나름대로 그 전략을 가지고 지금 성공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러면 러시아나 특히 미국이죠. 미국이 이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인정해주면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서로 간에 이러죠. 야, 이거 북한이 가지면 이제 그것도 웃기는 거야. 일본 가진다, 한국 가진다. 야, 이게 돈이 믿어내면 너도 이제 헤게모니 없어져. 이게 묘한 상황이 오는 거죠. 그 세계 정치적으로는 북한 입장에서는 아주 처음 발언하지만 정확하다 해야 됩니까? 아주 강력하다 해야 됩니까? 아주 핵심적인 상황을 가지고 1990년대부터 김정일 위원장 때부터 핵 개발해야 되겠다, 핵을 보유해야 되겠다고 내부적으로 이미 다 전략적으로 각오를 해서 다 이미 그렇게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한때 미북 간의 협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정리가 할 때 하다가 사실 이거는 논쟁의 문제지만 미국은 북한이 파기했다, 북한은 미국이 파기했다. 제가 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만 뭐 어쨌든 그래 돼서 왔지만 현재까지는 이제 현실적 핵 보유국이 된 겁니다. 예.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북한 문제, 북핵 문제 말고 포괄적으로 북한 문제, 즉
아까 말씀하신 한반도 문제 예. 이게 잘 풀리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는 막 이미 마음속으로 저 멀리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더디 어떨 때 보면 막 반발 같은 것도 나오고 예. 그러면서 또 풀리는 듯 안 풀리는 듯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보세요? 뭐 저는 그긴 동의는 하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제국주의 이론, 미제, 미제국주의자의 어떤 패권 그런 표현보다는 오히려 헤게모니죠. 헤게모니. 헤게모니. 예. 미국이 결국은 이게 헤게모니를 안 놀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뉴욕에 특파하면서 영어가 얼마나 힘든지 이게 칼럼 하나 썼다가 또 사실은 이제 대학원생이 다시 좀 써주고 미국 대학생. 하나 그때 유일하게 영자재 낸 게 전략적 인내 좀 이거 하지 마라 오바마 때 북한 좀 인정해라. 그리고 너희들도 여기저기 우리 무기 팔아먹는 거 말고도 너희들 돈도 많이 쓰고 있다. 동남아시아 한반도에. 이제 좀 화해하고 평양도 한번 가고 이렇게 하라고까지 했는데 그래도 뭐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이제 트럼프가 돼서 정반대로 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실질적으로 사실은 간단한 거죠. 뭐냐면 이게 이제 금년 6월 7월에 결국은 결단이 날 가능성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결국 미국 입장에서는 암묵적이든 어쨌든 그걸 인정해 주면서 무언가의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제 미국이 그렇게 못하는 또 하나는 이유는 이제 밀린다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그래 하면 야 우리 밀리고 일본이 또 핵무장한다. 또 당연히 그럼 주한미군 왜 있지? 이래 나오고 또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실 간단하죠. 이거는 정말 답만 얘기 드리면 북미 평화협정인데 그까지 안 가더라도 예를 들어 상호 인정하면 됩니다. 평양에 미국 대사관 세우고 워싱턴에 평양 대사관 세워서 외교 수립하면 끝입니다. 근데 미국이 헤게모니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표현 쓴 적이 있거든요. 최근 방송에서. 예. 미국한테 북핵은 예. 양손에 쥔 떡이다. 그러니까 폐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꽃놀이 패라. 명분을 쥐기 나름인 거잖아요. 예. 예. 트럼프가 영도력이 좋아서 예. 북한의 핵을 폐기